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불과 5개월이 지난 1453년 10월, 같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프랑스를 구해낸 샤를 7세에 의해 프랑스 내 잉글랜드의 마지막 보루였던 보르도가 함락당하면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오랜 100년 전쟁은 잉글랜드의 패배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잉글랜드의 왕 헨리 6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유력 귀족이자 왕가의 라이벌이었던 요크 가문의 리처드 공작은 헨리 6세의 발병을 틈타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랭카스터 왕조의 반기를 들었고, 잉글랜드는 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30년의 긴 내전, 즉 왕위 쟁탈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각각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상징으로 삼는 두 가문이 벌인 이 전쟁의 이름은 바로 장미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열한 내전 속 도중 전사한 요크공 리처드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마치백작 에드워드는 타우튼 전투에서 랭카스터파의 주력군을 격파하고 도망친 헨리 6세를 대신해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요크 왕조의 첫 번째 왕 에드워드 4세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왕의 즉위와 함께 다시 평화가 도래하는 듯 했으나, 에드워드 4세가 결혼을 통해 신흥 세력들을 등용하고 기존의 공신 세력들을 멀리하면서 이들의 새로운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에드워드 4세에 대한 반란 세력에 폐위된 선왕 헨리 6세는 물론 프랑스와 부르고뉴까지 가담함에 따라 잉글랜드는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편 이로부터 약 10년 전 장미전쟁의 초기인 1457년, 본래 웨일즈의 미미한 가문 출신인 하급 귀족 오웬 튜더가 랭카스터 왕조의 제2대 왕 헨리 5세의 과부였던 발로아의 캐서린과 결혼하면서 상급 귀족의 일원이 된 튜더 가문, 그리고 오웬 튜더의 아들로서 국왕 헨리 6세의 이부 동생이 된 리치먼드 백작 에드먼드와 랭카스터가의 또 다른 반계인 보퍼트가의 마거릿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헨리 튜더. 조국의 오랜 혼란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부계로 전혀 왕실과 관계가 없던 헨리는 목에 역시 혈통상 까마득하게 올라가야만 겨우 왕과 끈이 닿았던 만큼, 혈통으로만 봤을 때 훗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왕족들끼리의 고륙상쟁의 연속이었던 장미전쟁이 랭카스터와 요크 두 가문을 차례로 몰락시켰고 수많은 왕위 계승권자들을 죽게 함에 따라 헨리 투더 역시 훗날 왕위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헨리의 부친 에드먼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흑사병으로 사망했고, 남편의 사망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임신 7개월 중에 있던 아내 마거릿 보퍼트는 남편을 잃고 출산 중 죽음의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 속 끝내 아들을 탄생시킨 것인데요. 보통 아들을 낳을 경우 당대의 유력자에게 보내 공부시키던 관습과 달리 마거릿은 자신의 영지인 펜브로크 성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며 직접 그를 훈육시켰고, 그러한 어머니의 철저한 보호와 가르침 속에 헨리는 훌륭한 인재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러 다시 전쟁이 한창이던 1471년으로 돌아와 아직 끝나지 않은 왕위 다툼 속에 폐위당한 랭카스터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헨리 6세가 의문사한 뒤 그의 외아들 웨스트민스터의 에드워드마저 전사함으로써 랭카스터가의 직계 혈통은 끊어지게 되는데요. 랭카스터가의 피를 이어받은 튜더가의 유일한 계승권자로서 당시 14살이 된 헨리 튜더는 이제 부친 에드먼드의 자리를 잇는 제2대 리치먼드 백작인 동시에 랭카스터가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편 아들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라이벌 요크가로부터 위협을 느낀 그의 모친 마거릿은 아직 어린 아들 헨리를 그의 숙부 제스퍼와 함께 프랑스의 브루타뉴로 피신시켜 후위를 도모하게 했고, 그렇게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헨리는 점차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무렵 헨리 6세의 자녀들까지 제거하고 완전한 권력의 주체로서 자리 잡은 요크 왕가는 이미 30년 전 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일어난 계유정난을 방불케 하듯 가족 간에 일어난 왕위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는데요. 38세의 나이로 사망한 조선의 5대 임금 문종이 떠오르듯 요크가의 첫 번째 왕인 에드워드 4세가 40세의 나이로 병으로 사망하면서 12세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은 조선의 5대 임금 단종이
떠오르듯 죽은 에드워드 4세의 뒤를 이어 그의 어린 아들 에드워드 5세가 똑같이 12세의 나이로 영국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편 자신의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조선의 6대 임금 세조가 떠오르듯 죽은 에드워드 4세의 친동생 글러스터 공작 리처드 역시 섭정의 지위를 이용해 조카 에드워드 5세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해 잘 알려진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 최후의 군주 리처드 3세였습니다. 그렇게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오명 탓에 새로운 왕 리처드 3세와 요크 왕가의 권위와 정치적 기반이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 정계는 물론 민심까지 동요하자 그들의 라이벌 랭카스터가가 그 대안으로서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에 남아있던 헨리의 모친 마거릿은 그녀의 아들 헨리 튜더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며 그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는 한편 잉글랜드 내 그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프랑스의 망명 있던 헨리 튜더는 어느덧 26살에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으니 고국을 떠나오던 순간부터 머지않아 찾아올 이 숙명적 순간을 기다려왔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과연 무사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1483년 장미전쟁의 대부분을 장식한 국왕 에드워드 4세가 병사했고 왕을 충실히 보좌해온 동생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는 그를 신뢰한 형의 유언에 따라 어린 조카 에드워드 5세의 섭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실세가 되면서 곧바로 왕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리처드는 선왕의 충신이었던 헤이스팅스경을 비롯해서 왕의 친위 세력이 될 수 있는 외척들을 반역 혐의를 씌워 제거하는 한편 자신의 형수이자 왕의 모친인 엘리자베스 우드빌 역시 쫓아냈고 신변 보호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을 내세우며 어린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 요크 공작 리처드를 런던 탑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전 준비를 끝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호색한이었던 선왕의 문란한 사생활을 근거 조카 에드워드 5세의 사생아설을 퍼뜨림으로써 그의 정통성을 훼손했고 적자가 없으니 왕의 동생인 자신만이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조카를 폐위시킨 뒤 스스로 새로운 왕 리처드 3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왕으로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불운의 씨앗을 잘라야 했던 그는 한밤중 자객을 보내 아무것도 모른 채 런던탑에 잠들어 있는 두 조카를 은밀히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후 긴 시간이 지난 1674년 런던탑을 수리하던 중 의문의 어린아이들 유골이 발견되었고 당시 국왕 찰스 2세가 이것의 주인공을 에드워드 5세와 요크 공작 리처드 형제라 여김에 따라 그들의 유해는 사망 후 2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조카들을 죽이고도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리처드 3세는 본래 자신의 신복이었으나 그의 왕위 찬탈에 반발한 버킹엄 공작의 반란마저 연달아 진압하면서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플랜테저넷과의 반계로서 부족한 정통성을 의회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려 했던 이전 랭카스터가의 왕들과 달리 요크가의 이전 왕들과 마찬가지로 리처드 3세 역시 의회를 무시한 채 독단적 통치를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계자인 그의 외아들 그리고 아이를 낳아줄 왕비까지 갑자기 사망한 데다 후계 문제에 시달린 그가 형 에드워드 4세의 장녀이자 에드워드 5세의 누이 즉 자신의 친조카인 엘리자베스 요크에게 청혼했다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이미 왕위 찬탈과 두 조카 살해로 지탄받던 그와 요크가의 지지 기반은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민심이 국왕을 떠나고 있음을 확신한 헨리의 모친 마거릿 보퍼트는 랭카스터가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 아들 헨리를 왕위에 올릴 것을 다짐하고 그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게 되는데요. 그녀는 먼저 본래 요크가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나 리처드 3세의 즉위 이후 태도를 바꾼 자신의 새남편 토마스 스탠리를 포섭한 뒤 죽은 에드워드 4세의 미망인이자 쫓겨난 왕비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리처드 3세를 원수로 여기는 전 왕비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그녀의 가문 및 앞서 일어난 버킹엄 공작 반란의 생존자들과 비밀리에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26세의 헨리 튜더는 이처럼 모친의 도움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이 이미 충분히 규합된 상황에서 리처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하려 한 것을 이유로 샤를 9세 치하 프랑스를 회유 그들의 원조까지 이끌어냈고 마침내 1485년 8월 2000의 병력을 이끌고 웨일스의 밀포드 헤이븐에 상륙하게 됩니다.
본래 튜더 가문이 웨일스 출신이었던 만큼 웨일스는 헨리를 전폭 지지하며 그의 군대에 합류했고, 큰 위기감을 느낀 리처드 3세 역시 잉글랜드 전역의 귀족들을 소집하여 진압에 나서면서 양군은 곧 중부 레스터 지방 보스워스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병력수에서 리처드 3세의 군대는 2배 이상 많았고, 리처드 본인을 비롯해서 지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초반 그의 신복들이 전사하거나 배신하고 헨리에게 투항하는 일이 벌어졌고, 양쪽의 상황을 관망하며 저울질하던 헨리의 양아버지 토마스가 속한 스탠리 가문이 결국 헨리의 편으로 개입하면서 리처드의 군대는 급격히 무너져버리게 되는데요. 몸소 최전선에서 싸우던 리처드 3세는 헨리 7세의 기수 윌리엄 브랜든을 죽이며 활약했으나, 이미 판가름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던 그는 최후의 항전 끝에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처드 3세의 죽음과 함께 30년간의 치열한 장미 전쟁은 랭카스터가의 후계자인 헨리 튜더의 승리로 끝이 났고, 1154년 헨리 2세의 등극과 함께 시작되어 300년간 이어져온 플랜테저넷 왕조의 기나긴 역사도 그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승자가 된 헨리 튜더는 승리의 1등 공신인 우드빌가와 체결한 비밀 동맹의 최우선 조건을 지키고 시행했으니,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장녀이며 에드워드 5세의 누이 리처드 3세의 조카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랭카스터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모계인 만큼 정통성이 약했던 헨리에게 부계로 피를 이어받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통한 요크 가문과의 결합은 그에게 왕으로서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고, 오랜 분쟁의 주체인 두 가문의 화합을 나타냄으로써 장미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미전쟁 동안 수많은 귀족들이 죽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쟁 전에 불과 3할에 불과한 29명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귀족의 힘은 약해졌고, 반대로 왕은 전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조건에서 헨리는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고, 더불어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향후 130년간 영국을 지배하며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절대 왕권을 누리게 되는 튜더 왕조였으며, 이를 개창한 그는 바로 영국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였습니다. 리처드 3세의 폭정과 더불어 긴 중세의 혼란의 결정체였던 장미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헨리 7세. 평화로운 치세를 구축한 그의 앞날에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가문을 규합한 헨리 7세의 즉위와 함께 어느덧 잉글랜드에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빈약한 튜더가 출신으로서의 정통성은 재위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의 치세는 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왕 리처드 3세의 외조카인 존 드라폴, 친조카인 워릭 백작 에드워드가 살아있다는 것도 반란의 중요한 구실이 되었는데요. 헨리 7세는 조카를 죽여 민심을 잃은 리처드 3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워릭 백작을 죽이지 않고 런던탑에 감금시켰으나, 아일랜드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요크가의 잔당들은 탑에 갇힌 워릭은 가짜임을 주장하며 램버트 심넬이라는 야심가 소년을 진짜 워릭으로 내세워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내전으로 지쳐있던 잉글랜드에서 반란은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스토크 전투에서 정규군이 반란군을 가볍게 제압한 데다 국왕이 탑에 갇혀있는 진짜 워릭 백작을 꺼내 시민들에게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초유의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첫 번째 반란 국면은 결국 마무리됩니다. 더불어 여기에 가담했던 선왕의 외조카 존 드라폴마저 전사하면서 더 이상의 반란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죽은 에드워드 4세의 차남 요크공을 사칭하는 무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요크공이 살아있었다며 플랑드르 출신의 퍼킨 워백이라는 야심가를 가짜 요크공으로 내세운 이 반란은 잉글랜드의 분열을 원하는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지원까지 얻어내면서 무려 3차례에 걸쳐 잉글랜드에 상륙했으나 모두 격퇴당했고, 스코틀랜드로 도주한 워백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요. 때마침 잉글랜드 코널 지방에서 가혹한 징세에 항의하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기회라 여긴 워백이 스코틀랜드의 도움 속 수천의 군대를 잉글랜드에 상륙시키고 스스로를 리처드 4세라 선포했지만, 소식이 늦었던 건지 잉글랜드 내 농민 반란은 이미 진압된 상태였고, 사로잡힌 워백은 비참히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차례의 대규모 반란은 한편으로 헨리 7세와 신생 튜더 왕조에 대한 불안감을 촉진시켰으나 헨리가 직접 귀족과 군대를 통솔해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한 데다 가혹한 처벌보다는 관대한 회유책으로 귀족들의 환심을 샀던 만큼 이것은 오히려 그의 정치력이 입증되고 그의 왕위가 점차 탄탄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위 초기부터 각종 반란에 시달리며 숨가쁜 세월을 보낸 헨리 7세는 이제 국가의 내부 안정과 더불어 대외적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한 그는 국가가 직접 상선을 건조하여 상인들에게 대여하는 정책을 취하며 상업국으로서의 발전을 꾀했고, 무엇보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으로부터 포도주를 수입하는 선박을 오직 자국 선박으로만 강제하는 항해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항해조례에 반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하여 대포를 상선에 설치해 군함의 성격을 갖게 함으로써 현재 영국 해군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정 확보와 민심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헨리 7세의 이 항해조례는 이후 스튜어트 왕조 시절 올리버 크로멜과 찰스 2세의 치세에서 본격적으로 애용되었고, 이후 약 400년 뒤 빅토리아 여왕 때에 폐기되기 전까지 영국의 전통적인 중상주의 정책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헨리 7세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므로써 유럽의 한낱 이류 국가로 취급되던 잉글랜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이를 외국가의 교육 촉진에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그는 우선 레콘키스타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진출을 이끌어냄으로써 유럽 최강국으로 떠오른 스페인과 접촉하여 막대한 지참금을 받아내면서 왕세자 아서와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을 혼인시키는 등 중요한 결혼 동맹을 이끌어냈으며, 장녀 마거릿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와 혼인시키는 등 오랜 적대 관계였던 스코틀랜드와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병약했던 왕세자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 겨우 안정된 잉글랜드와 튜더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대국 스페인과의 결혼 동맹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헨리 7세는 차선책으로 캐서린을 자신의 차남 헨리와 결혼시켜 양국의 결혼 동맹을 지켜내려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 스페인으로서 멋졌고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으나 당시 스페인이 프랑스와 전쟁 국면에 처해 있던 만큼 결혼 조건에 잉글랜드의 스페인에 대한 전쟁 지원을 내걸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 동맹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아서의 사망 이후 불과 1년이 지난 1503년 헨리 7세는 아들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니 잉글랜드의 왕비가 되어 그를 훌륭히 조력해온 것은 물론 런던탑에서 삼녀 캐서린을 힘겹게 출산한 엘리자베스 왕비가 출산한 아이가 곧바로 사망한 데다 자신 역시 산용열에 걸리면서 결국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덧 50대를 바라보고 있던 헨리 7세는 아들과 아내를 연이어 잃어버리는 슬픔 속 자신의 몸이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속에 그에게 남은 시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내전을 종식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것은 물론 수차례의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 발전을 꾀했으나 끝없는 역경 속 점차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헨리 7세.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1502년 아서 왕세자의 죽음, 1503년 엘리자베스 왕비의 안타까운 사망 후 깊은 슬픔 속에 잠긴 헨리 7세는 거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고, 활동적이었던 왕이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자 왕국 역시 활기를 잃고 어두운 분위기에 잠식되어 갔는데요. 정신적 슬픔이 육체적으로도 나타난 것인지 이후 결핵을 앓게 된 그는 결국 1509년 향년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헨리 7세가 사망하자 왕세자 아서의 자리를 이어받은 차남 헨리가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를 뛰어넘어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헨리 8세였습니다. 튜더 왕조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후대에 일어날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헨리 7세의 존재감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는 오랜 전쟁을 끝내고 뒤이어 일어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재정 확충으로 영국의 절대 왕권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헨리 7세는 오로지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귀족들이 전쟁의 참사로 부족해진 시국에 신분과 관계없이 수많은 인재들을 능력 위주로 직접 선발하여 그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수행했으니 이러한 측근 정치의 형태는 후대 튜더 왕조의 군주들의 전통적 통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위 초기부터 각종 반란에 시달린 헨리 7세는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재정 상태를 보며 회의를 느끼는 속에 강력한 왕권은 곧 부와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극도의 절약과 함께 재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며 부를 획득하고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장미전쟁 중 귀족들이 사망하면서 남긴 토지를 차지함으로 이미 왕실이 소유한 토지가 풍족했음에도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사건 박탈과 재산 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세력이 크거나 적대적인 대영주들을 제거하면서 왕령지를 더욱 확대했고 국내 세법을 개선, 아니 다양한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부활시키는 등 왕의 조세권을 더욱 강력하게 실행했으며 부족한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법원장 등의 고위직을 포함 관직을 매매하여 왕실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장남 아서의 사망 당시 막대한 지참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며느리 캐서린을 일단 잡아두는 한편 나아가 강대국 스페인과의 결혼동맹 유지를 목적으로 며느리 캐서린과 차남 헨리의 재결혼을 추진하는 속에 캐서린의 아버지 페르난도 2세에게 그들의 새로운 결혼에 대한 새 지참금을 요구했으나 페르난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들의 결혼을 확정하지 않고 지참금을 문제로 7년간의 긴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리한 혹은 때로 얍삽해 보이기도 하는 그의 이러한 기질은 그에게 영국 역사상 최고의 사업가 왕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미래가 대항으로의 진출과 식민지 개척에 있다고 생각한 헨리 7세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 당시 유행처럼 일어난 신대륙 발견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이러한 그의 염원을 이루어줄 한 항해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항해사는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출신으로 지중해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중 재정난에 빠지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 스페인을 거쳐 영국으로 이주해온 인물이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조반니 카보토 존 캐벗이었습니다. 일찍이 중동에서 무역 일을 하는 속에 아시아 항해에 대한 꿈을 갖게 된 캐벗은 위도가 높을수록 항해 거리가 짧아질 것이라 생각한 만큼 잉글랜드를 그의 항해를 실현시켜줄 최적의 장소라 생각했기에 잉글랜드 이주 후 남서부 브리스톨 항구에 머무르며 항해 준비를 했고 마침 신대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왕 헨리 7세와 줄이다 그의 지원을 받아냄으로써 1496년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첫 항해는 기상 악화로 인해 실패했으나 18명의 선원과 함께 떠난 두 번째 항해에서 결국 지금의 캐나다 남동부의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캐벗은 인도에 도달했다고 착각한 콜럼버스처럼 자신들은 북쪽으로 왔으니 이곳이 곧 중국의 일부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본토에서 이 소식을 들은 국왕 헨리 7세는 캐벗이 발견한 곳을 새로 발견된 땅, 즉 뉴파운드랜드라 명명하였고 이것은 그대로 현재까지 그곳에 지명이 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현재 캐나다 최동단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섬으로서 훗날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연방의 10번째 주로 합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발견한 캐벗은 바이킹 이후 북아메리카에 도달한 첫 번째 유럽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당시 함께 동행한 그의 아들 세바스찬 캐벗은 이후 헨리 8세 때에서도 부친의 뒤를 이어 북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탐험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결국 영국이 훗날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처럼 앞선 항해 조례와 상선 임대 정책으로 자국의 상업을 지키고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대포를 설치한 상선을 통해 해군의 초기 모습까지 만들어낸 헨리 7세는 여기에 신대륙 사업의 시작과 캐나다에 대한 발견을 이루어내면서 그와 후대의 튜더 왕조가 미래의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할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나 막대한 사명을 떠안은 채 내전을 종결시키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일으킨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아들 헨리 8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91년 런던 교회 그리니치의 플라센티아 궁전에서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와 요크의 엘리자베스 왕비 사이에 5년 전 태어난 장남 아서에 이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형과 달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바로 헨리 튜더였습니다.
랭카스터가의 빈약한 반개 혈육으로서 끝없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부친 헨리 7세와 달리 모친 엘리자베스를 통해 요크가의 피까지 물려받은 아서와 헨리의 탄생은 정통성 논란을 불식하고 장미전쟁의 명백한 종결을 가져올 진정한 왕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아들인 아서와 헨리 이외에도 헨리 7세와 엘리자베스는 두 명의 딸 마거릿과 메리를 낳았으니 이 둘은 각자 중요한 후손들을 남김으로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잉글랜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1493년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나이에 드바의 성주로 임명된 헨리는 이듬해 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공의 자귀를 받았고 나아가 잉글랜드 문장원 총재와 아일랜드의 총독으로 지명되는 등 유아 시절부터 국왕인 부친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4년 뒤인 1497년 코널에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군 세력이 그의 영지 부근까지 진입하자 6살의 헨리는 모친 엘리자베스와 함께 런던 탑으로 피신하기도 했으니 이 당시의 경험을 통해 부왕의 자리가 확고부동하지 않음을 인지한 그는 훗날 왕이 되어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가정교사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헨리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당대의 석학들과 천문학과 신학에 대해 토론을 벌일 정도로 군왕이 될 뛰어난 자질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형 아서가 왕세자로서 당연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던 만큼 헨리는 외국을 방문 시 부왕과 형을 수행하며 외교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차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만을 쌓은 뒤 일찍이 교회의 직분을 맡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헨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왕 헨리 7세는 신대륙 발견으로 강력히 부상하던 스페인과의 국교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결혼 동맹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왕세자 아서와 스페인의 공주의 결혼이 대두되는데요. 당시 10살의 헨리는 부왕으로부터 스페인에서부터 공주를 호위해 오라는 명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는 결혼 상대인 형 아서보다 먼저 그의 형수님이 될 공주를 만나 첫 인연을 갖게 되었으니 이 스페인의 공주가 바로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국 내 레콘키스타를 완성, 통일 스페인 왕국을 개창한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막내딸이자 이후 등장하는 스페인을 넘어 대륙의 지배자가 되는 카를 5세의 이모로서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유일한 자손을 통해 잉글랜드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게 되는 카탈리나 다라곤 즉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 스페인의 고귀한 혈통을 지닌 공주로서 긍지로 가득 찬 16살의 캐서린은 잉글랜드에 도착하여 그녀보다 한 살 어린 아서 왕세자와 결혼했고 이듬해 어린 부부는 아서의 영지인 웨일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은 당시 유행하던 열병에 걸렸고 캐서린은 가까스로 회복했으나 병약했던 아서는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졸지에 미망인이 된 캐서린이 절망에 빠진 한편 왕세자를 잃은 헨리 7세는 이제 하나 남은 그의 아들 헨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를 새로운 왕세자로 임명했고 그에게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서의 죽음으로 스페인과의 동맹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사돈 페르난도 2세로부터 받은 막대한 지창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헨리 7세는 양국 간의 명예와 동맹 유지를 명목으로 차남 헨리와 캐서린의 정략 결혼을 재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미 캐서린이 헨리의 형 아서와 결혼하여 6개월의 세월을 보낸 만큼 그녀가 헨리와 재혼할 경우 이것은 형수와의 결혼, 즉 근친혼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는 결혼 서약을 했다 한들 동침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아서가 본래 유달리 병약했던 데다 캐서린이 직접 자신이 정상적인 초야를 치르지 못했기에 처녀성을 잃지 않았다고 맹세한 만큼 헨리 7세는 이것을 토대로 교황 율리오 2세에게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데다 애초에 유럽 왕실이 촌수로 거의 근친혼이었고 기독교 군주끼리의 결합은 대의로서 인정되었던 만큼 결국 교황은 이를 허가하게 되었으나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캐서린과 아서의 동침 여부는 이후 왕이 된 헨리의 치세에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황의 허락을 받아낸 만큼 이전 혼인은 무효화되었고 헨리와 캐서린의 약혼이 이루어졌으나 헨리가 아직 한참 어렸던 만큼 두 사람의 결혼은 그가 성년이 되는 수년 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초반 위기를 넘기자마자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대국을 상대로 대범하게 장사꾼 기질을 발휘한 헨리 7세는 도리어 사돈 페르난도 2세가 지참금을 다 보내지 않아 캐서린이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그에게 추가 지급 요청을 했고 페르난도 2세는 이것을 황당한 주장이라 여기며 매몰차게 거절하게 되는데요. 헨리 7세 역시 이에 분노하며 며느리 캐서린을 사실상 인질로 삼았고 결혼 시기를 계속해서 미루며 희망 고문하는 속에 그녀를 가난하게 살 정도로 푸대접했으며 그녀의 아버지 페르난도 2세 역시 타국에서의 딸의 안위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사이에 불쌍한 처지에 놓인 캐서린은 이후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한편 형을 대신해 새로 왕세자가 된 헨리는 1503년 모친 엘리자베스의 사망 후 여태 살아있던 조모 마거릿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빼어난 청년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른 1509년 여전히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란을 끝내고 튜더 왕조를 개창했으며 국가의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부왕 헨리 7세가 사망했고 어느덧 18살의 반듯한 청년이 된 왕세자 헨리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 왕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헨리 8세였습니다.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차남으로 태어나 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세자의 자리를 이어받고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헨리 8세, 그리고 자긍심 높은 대국의 공주로서 졸지에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로부터 희망 고문을 당하며 가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캐서린, 영악한 헨리 7세는 끝내 이들의 결혼을 매듭짓지 않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왕으로서 모든 결정권을 쥐게 된 헨리 8세는 과연 오랜 약혼자인 그녀와 결혼할 것이며 빼어난 청년 으로 성장한 그는 과연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1509년 6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잉글랜드의 새로운 국왕 헨리 8세의 대관식과 그의 오랜 약혼자인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식이 함께 거행되었으니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캐서린은 이제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로서 당당히 우뚝 서게 됩니다. 시아버지 헨리 7세의 냉대 속 경제난에 시달리며 발육부진을 겪은 것인지 캐서린의 키는 매우 작았고 얼굴 어딘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으나 여전히 그녀는 하얀 피부와 푸른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녀가 대국의 왕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낭만적이며 기사도를 좋아했던 젊은 헨리 8세는 왕인 자신이 시련에 빠진 가엾은 공주를 구출해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훗날 벌어질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이 애정없는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헨리 8세가 20대에 왕비 캐서린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를 남긴 것에서 보이듯 둘은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매우 다정한 사이였으니 그렇게 그들은 이후 캐서린의 라이벌이 등장하기까지 완만히 이루어진 16년의 결혼 생활, 나아가 파국의 시작부터 완전한 종결까지 더하면 무려 24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헨리 8세의 재위 초기, 어린 시절부터 이미 스스로 남다름을 보여주었듯 다양한 인문학적 취향을 갖고 있던 그는 그의 궁정을 화려하고 학구적이며 예술적인 장소로 꾸려나가는 등 르네상스 군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던 그는 무예와 마상 경기, 사냥, 테니스 실력 등이 뛰어났고 문학적 소양을 발휘해 직접 시를 짓기도 했으며 10개의 트럼본과 14개의 트럼펫, 5개의 백파이프, 76개의 리코더, 78개의 플루트를 소유할 정도로 대단한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작곡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그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패스타임 위드 굿 컴퍼니 등의 합창곡을 작곡하여 현대 이전 역사적으로 대륙에 비해 음악이라는 면에서 약소국이었던 영국에서 유례없는 군주 음악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 당시 이탈리아를 넘어 전개된 북유럽 르네상스의 발전 속 남다른 두각을 드러낸 여러 인물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초빙 직접 강연을 듣는 등 매우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중 쾌활한 성격으로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인물은 왕의 개인 비서로 등용되어 훗날 왕국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정치적으로도 탄탄대로를 걸었으니 그가 바로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사회를 다룬 유토피아를 저술하여 인문학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모어를 총애하며 그와 국정 전반을 논의했던 헨리 8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모어의 종교적 성향 역시 좋아했으나 후대에 불어닥칠 왕의 변덕은 이후 그의 생애를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한편 토마스 모어는 그와 비슷한 다른 내 외국의 인문주의자들과도 깊은 교분을 쌓았는데요. 그중 한 명은 1499년 영국을 방문해 모어를 비롯하여 그와 비슷한 존 콜레트 등과 인연을 맺었고 10년 뒤 유럽 여행 중 재차 영국을 방문해 모어의 집에 머물렀으며 이곳에서 모어의 작품과 버금가는 그의 일생일대의 작품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대 교회의 위선을 풍자하며 유럽에 큰 파장을 불러온 화제작 우신예찬이었으며 이 책을 저술한 그는 바로 종교개혁가이자 인문주의자,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불리게 되는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이미 첫 잉글랜드 방문 당시 8살의 헨리 8세를 만나 인연을 맺었던 에라스무스는 이후 헨리 8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영국을 재방문하여 왕의 초대를 받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대륙에서 벌어진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에라스무스는 교회 권력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극단적 신앙을 배격하는 등 중도적 입장을 취했고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카톨릭에 대한 온건한 개혁 성향은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헨리 8세에게 큰 감흥을 주었으며 그가 훗날 루터주의와 칼뱅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카톨릭 정신을 고수하되 단순히 교황과의 결별을 추진한 국교의 설립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훗날 그가 보일 파격적 행보와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헨리 8세는 젊어서부터 신앙심이 투철했던 카톨릭 신자로 전통적 카톨릭 신앙과 중세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는데요. 심지어 1521년 루터의 종교개혁 초기 당시 헨리 8세는 루터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그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반박문의 형식으로 칠성사에 옹호라는 논설을 쓰는 등 카톨릭 교리를 강력히 옹호하며 교황의 절대 우위권을 주장했고 면벌부 판매를 승인하여 카톨릭의 위기를 조장한 교황 레오 10세는 헨리 8세를 선하다 칭찬하며 그에게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는 이후 수정령을 통해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후대 왕들에게 전해졌고 현재까지도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2세를 지칭하는 수십 개의 칭호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독실한 신앙과 르네상스적 군주로서의 낭만적 면모와 달리 헨리 8세는 즉위식 직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주변을 극도로 긴장시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왕 헨리 7세가 가혹한 징세 정책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만큼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얻고자 선왕 시절의 악명 높은 징세관이었던 에드먼드 더들리와 리처드 앰프슨을 반역죄로 처형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이후 그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다루는 주요한 책략이 되었고 이후 38년의 치세 동안 그는 2명의 왕비, 1명의 추기경, 1명의 대법관, 12명의 공작, 18명의 남작, 77명의 수도원장들을 포함해서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무려 985명을 처형시키며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 영국식 절대주의 체제를 이루어 나갔으니 평생 그가 추구할 방식, 즉 자신의 앞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대역죄로 몰아 무참히 제거해버리는 비정의 역사, 피해의 역사, 처형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에 대한 존경과 투철한 신앙심, 다채로운 능력 위에 낭만적 기사도를 추구하며 르네상스적 군주로서의 면모를 선보인 헨리 8세. 그러나 그의 감추어져 있던 포악함이 드러나는 속에 그는 안정되어가는 자국 바깥으로 이제 대외관계와 대륙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근세의 상징적 군주들이 군림하는 16세기 유럽전쟁의 한복판에서 헨리 8세는 과연 어떠한 존재감을 나타내게 될까요? 부친을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나름 실리 위주의 정책을 폈던 헨리 8세는 기존의 귀족들에 대한 견제 목적 및 합리적 인재 등용책으로서 출신의 비천함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물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 중 일부를 선발해 기꺼이 국가 요직에 앉히는 등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의 어린 시절 개인교사였던 토마스 울지였으니 푸주안의 자식이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11살의 교회의 지원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할 만큼 수지였던 그는 탁월한 재주를 보이며 요크 대주교와 추기경을 차례로 역임했고 왕의 절대적 신뢰 속 끝내 왕다음의 국가 최고위직인 재상 즉 로드 챈슬러의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뛰어난 인재인 울지를 등용하여 정사를 일임함으로써 내부적 안정을 추구한 헨리 8세는 이제 외부 즉 국가 밖으로 눈을 돌려 유럽의 권력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가 100년 전쟁 직후 벌어진 30년간의 장미 전쟁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며 스스로의 세력을 단축시키는 동안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 대륙의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은 근세 유럽의 국제 관계에 가장 중요한 양축으로 떠올랐고, 유럽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이들 강대국 사이를 적절히 오가며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장이 된 곳은 바로 르네상스의 발상지 이탈리아였으니, 이탈리아에 대한 패권을 두고 경쟁한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여기에 베네치아 공화국, 교황령,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오스만 제국까지 참여하여 무려 60년간 전개된 이 전쟁은 유럽 지중해권 관점에서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평가됨으로써 이탈리아 전쟁이라 불리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프랑스가 교황청을 위협하며 이탈리아로의 진출을 꿈꾸던 속에 잉글랜드 바로 위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의 편에 선 반면 자국령을 위협받고 있던 교황 율리오 2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든든한 후원자로 잘 알려진 그는 같은 위협 속에 있는 주변국들을 규합하여 신성동맹을 결성했고, 여기에 프랑스와 라이벌인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등이 가담하면서 프랑스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 캐서린 왕비를 통해 스페인과 결혼 동맹 중이었던 데다 프랑스로부터 100년 전쟁 때 잃은 옛 영토 수복을 꿈꾸었던 헨리 8세는 그동안 유지해오던 친불 정책을 버리고 신성 동맹에 가담해 오랜 적국인 프랑스와 다시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1513년 6월 대륙으로 친정하여 막시밀리안 1세와 합류한 헨리 8세는 스퍼스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했고, 그렇게 그는 100년 전 아젠크루 전투에서 대승하여 프랑스를 멸망 위기로 몰아넣었던 자국 랭카스터 왕조의 선대왕인 헨리 5세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프랑스와 동맹 중이던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는 1507년 평화조약 이래 한동안 지속되어 온 잉글랜드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했기에 왕비 마거릿의 남동생으로서 자신의 처남인 헨리 8세가 주도하는 이러한 프랑스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며 자국 스코틀랜드에 처우를 두고 매우 갈팡질팡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호전적인 헨리 8세가 대륙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를 침공할 위험이 있음을 내다보았고, 일단 헨리 8세에게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만류하는 서신을 보내 그를 달래게 되는데요. 그러나 헨리 8세는 이것을 스코틀랜드의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프랑스와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경멸적 어투로 답변을 보냈고, 이에 격분한 제임스 4세는 루이 12세의 요청 아래 내부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4만 대군을 일으켜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군은 속전속결로 행군하여 북부 잉글랜드의 내체의 성을 점령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결국 국경지대인 플로든 평원에서 노퍽 공작 토마스 하워드가 이끄는 2만 6천의 잉글랜드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플로든 전투에서 스코틀랜드는 무려 1만의 병력을 잃으며 대패했고, 제임스 4세는 전사했으며 나아가 수도인 에든버러까지 약탈당하는 대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이처럼 연이은 군사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스스로 사전에 스페인 등 선진국의 화기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전히 화승총보다 장궁을 주 무기로 쓰던 잉글랜드에서 급격한 군제개혁을 이루어냈기 때문인데요. 그가 일군 잉글랜드의 군사적 중흥은 비록 강대국들과의 전투에서는 투자 대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르네상스의 기술적 진보에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던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는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4세의 사망으로 인해 갓 한 살을 넘긴 왕세자가 제임스 5세로서 즉위하면서 그의 모친이자 헨리 8세의 누이 마거릿 튜더가 대비로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제임스 5세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속에 그는 오랜 내부적 권력 대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청산하고 숙부인 헨리 8세의 만만치 않은 라이벌로 성장하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와 또다시 세기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다시 스퍼스 전투와 플로든 전투가 치루어진 1513년으로 돌아가 평화와 적대 관계를 넘나드는 울지의 외교 정책이 빛을 발하는 속에 앞선 패배는 물론 동맹국 스코틀랜드까지 잃은 프랑스는 결국 잉글랜드와 종전 합의를 맺게 되었고, 확고한 평화 정책의 일환으로 헨리 8세의 여동생 메리와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의 결혼이 성사되게 됩니다. 선왕 헨리 7세의 막내딸로서 헨리 8세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메리 튜더는 일찍이 영국을 방문한 에라스무스가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존재
문제를 빚은 적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 유럽 제1의 미녀로 불렸으니 그녀보다 무려 32살이 많은 54세의 늙은 루이 12세는 아직까지도 후사가 없던 만큼 이 아름다운 공주와의 사이에서 꼭 아들을 얻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노익장을 과시한 그가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루이 12세는 결혼 후 석 달이 채 안 되어 복상사, 아니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구애하던 유럽 제1의 미녀에서 하루아침에 청상 과부가 된 메리는 수습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죽은 루이 12세의 뒤를 이어 그의 오촌 조카인 앙굴렘 공작 프랑스와가 프랑스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면서 잉글랜드 프랑스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의 첫 르네상스형 군주로 평가되는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끝끝내 평화를 추구한 루이 12세와 달리 헨리 8세 못지않은 호전적 성향을 가진 그의 등장은 잉글랜드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방책 수립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더불어 곧이어 등장할 또 다른 대륙의 실력자는 이들의 외교적 대립을 뭉개버릴 제3의 국면을 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새로운 실력자는 누구이며 여러모로 자신과 닮은 프랑스와 1세의 등장 속 새로운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헨리 8세의 대외 정책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루이 12세의 사촌인 샤를드 앙굴렘의 아들로서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된 프랑스와 1세는 선원과 달리 잉글랜드에 다소 비우호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루이 12세의 죽음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결혼 동맹 역시 무의미해진 만큼 잉글랜드로서는 가까스로 구축한 양국의 평화 붕괴를 우려하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재상 토마스 울지의 주도하에 유럽 주요국들의 대표들을 런던으로 초대하여 난국을 타개할 특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잉글랜드는 기독교 국가끼리의 싸움을 중단하고 대륙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전 유럽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고, 그 결과 주요 20여 개국의 상호 불가침 내용을 담은 런던 조약을 체결시키는 등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의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결의에 참여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했고, 그의 사망의 결과는 유럽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의 사망 이전 막시밀리안 1세의 유일한 아들 필리프는 일찍이 사망한 어머니 마리드 부르고뉴로부터 현재의 네덜란드 영토인 부르고뉴 영지를 물려받았고,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장녀인 후아나와 결혼하여 아들 카르를 낳게 되는데요. 이후 1504년 이사벨라 1세의 죽음으로 후아나는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으나 1506년 후아나와 함께 공동국왕 펠리페 1세가 된 남편 필리프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아들 카를은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아 부르고뉴 공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후 10년이 지난 1516년 페르난도 2세의 사망으로 아라곤의 왕위까지 물려받은 후아나는 전 스페인의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후아나가 남편의 사망 이후 정신병을 앓고 있던 만큼 아들 카를이 어머니와 공동 왕위에 올라 카를로스 1세가 되어 사실상 스페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고뉴의 공작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 1세는 3년 뒤인 1519년 친조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사망으로 앞서 사망한 부친 필리프를 대신해 조부의 방대한 영토와 통치권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700년 전 샤를마뉴 대제와 300년 뒤 나폴레옹 사이 유럽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금수저를 넘은 다이아몬드 수저 카를 5세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역사상 전례 없는 대륙의 지배자의 등장은 전 유럽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특히 그중 영토 측면에서 앞뒤로 카를 5세에게 포위당하며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낀 프랑스와 1세는 그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잉글랜드와 동맹을 체결하고자 런던 조약의 연장선상으로서 헨리 8세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520년 6월 중립지대인 프랑스 서북부 발링햄에서 만난 양국의 정상은 허허 벌판에 금박을 입힌 천을 두른 수천 채의 천막을 세우고 양측 사이에 무려 5,000명의 수행원을 동반하는 등 두 왕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엄과 사치를 과시하는 속에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국력의 갓 5분의 1 수준으로서 그간 유럽의 한낱 이류 국가로 취급되어 온 잉글랜드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이 강대국 프랑스와 대등한 위치라는 것, 그리고 대륙의 두 강자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재자라는 것을 각국에 홍보하고 인식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17일간의 긴 회동 기간 동안 두 왕은 서로 레슬링 경기까지 벌이는 등 우위를 다지며 동맹을 논의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으니 잉글랜드로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대회 선전 목적이었을 뿐 왕비 캐서린을 통해 맺어진 스페인과 오랜 동맹 관계였던 데다 영국 수출품의 주력인 양모가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90% 수출되고 있던 만큼 카를 5세로부터 차마 등을 돌릴 수는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상회담의 원조가 된 이 금란의 들판은 그 성과와 상관없이 이후 국가 간 친목과 외교 관계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었고 후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끝내 잉글랜드의 원조를 얻지 못한 프랑스는 홀로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세계의 대결을 벌였으나 결국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하며 국왕 프랑스와 1세가 포로로 잡히는 등 급격히 열세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껏 카를 5세의 편을 들어온 헨리 8세는 그의 치세가 지나치게 강해지자 결국 힘의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돌아서게 되었고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주도하여 교황령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요국들이 참여한 코냑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 프랑스 연합군이 카를 5세에게 연전 연패하는 속에 카를 5세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교황의 본거지 로마를 초토화시키며 교황권의 몰락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종식을 불러온 사코디 로마, 즉 로마의 약탈까지 자행했고 결국 코냑 동맹 전쟁은 또다시 카를 5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지상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다행히 이 전쟁에서 표면상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륙의 지배자 카를 5세의 소나기에 들며 사실상 그의 수족이 되어버린 교황의 처지는 곧이어 벌어질 헨리 8세의 희대의 이혼 및 재혼 문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15년 전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가 사망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 당시 영국에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헨리 8세는 매제의 사망으로 졸지의 청상 과부가 된 동생 메리 튜더를 데려오기 위해 부친 헨리 7세의 기수로서 보스워스 전투에서 사망한 윌리엄 브랜든의 아들이자 자신이 신임하는 벗 서퍼 공작 찰스 브랜든을 프랑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메리의 결혼 이전부터 몰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메리와 찰스는 프랑스에서 재회 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대담하게도 프랑스와 1세의 비호 아래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한편 동생 메리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신축한 군함을 메리 로즈호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동생을 아꼈던 헨리 8세는 이들의 결혼을 자신에 대한 기만 행위로 여기는 등 대노하며 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울지의 중재하에 결국 분노를 사긴 헨리 8세는 메리에게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끈질긴 사랑을 쟁취한 메리와 찰스는 잉글랜드로 귀국해 그리니치 궁전에서 모두의 축하 속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3명의 자녀 프랜시스, 엘리너, 헨리를 낳았고 장녀 프랜시스는 훗날 도시 투작 헨리 그레이와 결혼해서 귀한 딸을 낳게 되니 그녀가 바로 훗날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9일 여왕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한편 메리 튜더가 프랑스의 왕비로서 체류하는 동안 그녀의 시녀로 있던 한 잉글랜드 여인은 메리의 잉글랜드 복귀 후 자신 역시 머지않아 잉글랜드로 돌아가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의 시녀로 간택되었으니 잉글랜드의 외교관 토마스 불린의 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 높은 교양과 매력을 갖춘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앤 불린이었습니다. 대륙의 지배자 카를 5세와 프랑스와 1세의 등장 속 울지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들과의 대립과 화합을 거듭하며 유럽 세력 대결의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한 헨리 8세,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오랜 생활을 마치고 잉글랜드 궁정에 들어온 메리의 옛 시녀 앤 불린. 이 여인의 등장은 헨리 8세의 인생은 물론 영국 전체의 역사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 드디어 펼쳐지는 가장 참혹한 피와 눈물의 역사, 과연 어떤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509년 헨리 8세의 왕위 등극과 함께 그와 결혼한 캐서린은 부부간 좋은 금수를 유지하는 속에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졌고 1511년 첫 아들이 태어났으나 몇 주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비극의 한낱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후로도 캐서린은 딸 메리 한 명만을 남긴 채 3남 3녀를 낳았으나 전부 사산 혹은 요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풍파 속 계승자가 필요한 헨리의 조급함이 날로 심해지는 속에 이미 헨리보다 6살 연상이었던 캐서린은 어느덧 40줄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그녀가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헨리 8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왕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튜더 왕조 아니 잉글랜드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심각한 사안이었으니 당장 그의 아버지 헨리 7세의 경우만 보아도 모계를 통해 랭카스터가의 수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제위넨의 수많은 반란과 반발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 역시 만약 후계자를 낳지 못해 튜더 왕가의 적통이 이대 만에 끝난다면 장미전쟁과 같은 또 다른 내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껏 영국이 여성 혹은 여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법에 의거 단 한 번도 여왕을 두지 않았었기에 메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었으니 역사적으로 봐도 그의 선조인 노르만 왕조의 헨리 1세가 외동딸 마틸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역의 승계에 반발한 무리들 탓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끝내 손자 헨리 2세를 통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메리가 최초의 여왕으로서 왕위를 잇는다 해도 그녀는 타국의 왕족과 결혼할 가능성이 컸으니 여성 군주의 통치는 남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큰데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 왕위 계승권이 외국으로 유출될 것이 염려되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100년 전쟁을 거치며 프랑스와 구별되는 자국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한 잉글랜드는 외국 출신의 왕이 들어앉아 잉글랜드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메리의 경우 그녀의 지지 기반을 어머니 캐서린을 통한 전통 카톨릭 세력 및 합스부르크 가문에 두고 있었으므로 그녀 역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할 확률이 높았던 만큼 이것은 잉글랜드의 국익과 무관한 강대국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대외 정책에 잉글랜드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는데요. 이것은 훗날 정말로 여왕이 된 메리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한 뒤 남편의 뜻에 따라 국익과 무관한 프랑스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여 프랑스 내 영국의 최후의 보루인 칼레를 잃는 등 한낱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전체의 명운이 달린 후계 문제로 헨리 8세의 고심이 깊어지던 상황에서 그는 어느덧 한 특별한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으니 그녀는 바로 프랑스에서 갓 귀국한 캐서린의 시녀 앤 불린이었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의 출세한 외교관 토마스 불린과 대표적 명문가인 하워드가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태어난 앤 불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며 외교관인 부친의 영향 탓인지 7살에 이미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이후 성인이 된 뒤에는 헨리 8세의 여동생으로서 프랑스의 왕비로 온 메리 튜더와 후임 왕비인 클로드의 시녀로 발탁되어 통역을 도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결혼을 위해 잉글랜드로 귀국하여 프랑스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왕비 캐서린의 시녀가 된 앤은 평범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가문인 노썸벌랜드가의 헨리 퍼시와 연애 끝에 약혼하려 했으나 당시 귀족들의 결혼에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만큼 헨리 8세와 울지는 서로 지위가 맞지 않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으니 이 사건으로 울지에게 앙심을 품게 된 앤과 헨리 퍼시는 훗날 그에게 자신들이 느낀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주게 됩니다. 한편 당시 유행의 최첨단이었던 프랑스에서의 오랜 궁정 생활로 그들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익힌 앤은 뛰어난 춤 실력과 풍부한 교양, 세련된 화술을 바탕으로 남다른 매력을 풍기며 뭇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끝내 국왕 헨리 8세의 마음까지 얻게 되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지성으로 그를 단기간에 매혹시킨 앤은 앞서 카톨릭 교리를 옹호한 논설을 쓰는 등 나름 제야신학자였던 헨리 8세와 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그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미 결혼 초기부터 숱한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며 앤의 언니 메리 블린을 포함 많은 정보를 두었고 헨리 피츠로이라는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에도 헨리 8세는 앤에게 자신의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앤은 당장의 아들을 낳고도 버려진 자신의 언니 메리의 예를 보듯 왕으로부터 쉽게 사랑이 떠나가는 정부의 삶을 거부했고 대담하게도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헨리 8세는 자신을 향한 앤의 이러한 매몰찬 거절을 보며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식의 클리셰 마냥 자신을 애태우는 그녀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유혹하고 집착하며 서로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둘은 서로 각각의 다른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헨리 8세의 경우 매력적인 앤을 얻는 동시에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 자신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왕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왕비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된 것인데요. 더군다나 헨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캐서린의 초야 여부와 별도로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껏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은 형수와의 결혼에 대한 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오랜 유산 및 사산으로 캐서린의 몸이 상한 데다 이미 자신보다 6살 연상의 그녀가 더 이상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매우 적었던 만큼 캐서린은 이제 그에게 있어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서 한낱 눈엣 가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든 왕비와 헤어지고 젊고 매력적인 앤과 결혼하여 적자를 낳겠다는 최종 결심에 다다른 헨리 8세는 앤에게 그녀의 바램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어 그녀를 쟁취할 것을 선언한 뒤 거센 폭풍과 함께 수많은 희생자를 속출시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 캐서린과의 갈등 속 자신을 유혹하고 애태우는 엠블린과의 결혼을 결심한 헨리 8세. 그러나 그가 이러한 파격적 결심을 한 데에는 이것이 단순 그의 욕구 충족과 후계 문제만이 아닌 당시 영국 사회에 산재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비장의 타개책이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저항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헨리 8세와 엠블린 그리고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왕비와 이별하겠다는 국왕의 폭탄 선언은 궁정의 파국을 불러왔고 충격을 받은 캐서린 왕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속에 헨리 8세는 당시 카톨릭 교리상 이혼이 불가능했던 만큼 애초에 혼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혼인 무효 방식을 취하했고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혼인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청원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주장한 혼인 무효의 근거는 캐서린이 예전 형 아서와의 결혼 생활 동안 이미 순결을 잃었고 자신은 그런 형수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의 의거 자신이 형수인 캐서린과 결혼한 것은 비성경적 결혼이었고 그렇기에 예전 율리오 2세가 취한 관면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으니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클레멘스 7세는 코냑 동맹전쟁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본거지 로마까지 철저히 약탈당하는 대패를 맛보았고 자신은 황제의 소나기에 들어가 사실상의 포로가 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이 본래 스페인의 공주로서 그녀의 언니 후아나의 아들이 바로 카를 5세 즉 캐서린은 카를 5세의 이모였으니 황제의 포로가 되어 그의 눈치를 살피던 교황은 감히 황제의 이모의 혼인 무효를 허용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분노를 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일 뿐 명목상으론 전임 교황 율리오 2세가 적정 절차를 거쳐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했던 만큼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설사 헨리 8세가 형수와 결혼한 것임을 인정한다 한들 헨리 8세가 내세운 레위기 20장 21절에 반대되는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는데요. 헨리 8세는 1527년 교황청에 파견한 첫 번째 특사
특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이어 특사를 파견 교황을 아련케 했으나 교황의 입장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비슷한 대답만 듣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발전되었고 절대로 혼인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던 왕비 캐서린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성경에 대고 자신이 결혼 당시 처녀였다는 것을 맹세하는 한편 따로 교황에게 탄원을 올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고 이미 전남편 아서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율리오 2세로부터 혼인 무효 승인을 받았던 만큼 자신과 국왕의 결혼이 적법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캐서린과의 결혼 당시 헨리 8세 역시 당시로서는 분명 자신의 의지대로 캐서린과 결혼했고 그녀와 첫날 밤을 치른 뒤 캐서린은 처녀였다고 말하며 자랑하곤 했으니 이것이 20년 뒤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황청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헨리 8세의 합법적 혼인 무효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내부적으로도 왕비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던 그는 완강히 거부하는 캐서린과 기나긴 치열한 혼인 무효 공방을 벌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아껴온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이미 사실상 모든 것을 체념한 캐서린은 자신의 비참하고 씁쓸한 결말을 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는 그동안 헨리 8세를 보좌해온 수많은 인재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0년 넘게 잉글랜드의 재상직을 맡으며 다방면에서 훌륭히 국정을 수행해온 토마스 울지는 국왕의 혼인 무효 문제를 놓고 왕과 교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등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국왕으로부터 실망과 분노를 사게 되었고 헨리 8세는 결국 울지에게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요크 대주교의 직함만을 남긴 채 그를 모든 공직에서 해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울지는 국왕의 은총을 완전히 잃고 쓸쓸히 임지인 요크로 향했으나 그 사이 엠블린과의 결혼이 울지의 방해로 무산된 이래 그에 대한 앙심을 품어온 노썸벌랜드 백작 헨리 퍼시는 권력남용과 부정축제 등 반역죄를 이유로 울지를 고발했고 결국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런던으로 재소환되는데요. 국왕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울지는 곧 다가올 비참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었던 건지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향년 58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한편 울지가 오랫동안 역임한 왕국 재상의 자리는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늘 비리 위험이 있던 만큼 보통 가족이 없는 성직자가 임명되곤 했는데 헨리 8세는 이 당시 파격적으로 가족까지 있는 데다 일반 신도로서는 최초로 국왕의 비서와 하원 의장을 지낸 토마스 모어를 임명했으니 이것은 그만큼 그가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가 모어를 기용한 데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재상이 된 모어는 주변을 갸우뚱하게 만들 모순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종교적 자유를 주창했던 그가 재상이 된 이후로는 수많은 종교 재판을 열어 신교도들을 자비 없이 처형하는 이단 신문관이 돼버린 것인데요. 본래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루터주의와 칼뱅주의를 이단으로 배격했던 헨리 8세는 역시 독실한 카톨릭인 모어를 통해 대륙 신학의 영향을 받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 40명을 체포하여 신문했고 이 중 6명을 화형시키게 됩니다. 모어는 재상이 된 이래 왕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개신교를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들을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보았던 만큼 유토피아의 저자로서 다소 의아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모순적 행위는 분명 그의 의지대로 행해진 일이었는데요. 한편 국왕과 캐서린의 이혼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어차피 로마의 약탈 이후 교황의 위신이 곤두박질 친 데다 자신을 방해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 헨리가 반감을 품기 시작하는 속에 그는 어느덧 그의 뜻을 쟁취하고자 교황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교도에 대한 자비 없는 처형에서 보았듯 흔들림 없는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모어는 교황권을 부정하려는 왕에 반대하며 그의 혼인 무효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스스로 재상의 직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파면당한 울지와 달리 모어의 경우 스스로 사임한 것임에도 달리 보면 단순 무능을 이유로 쫓겨난 울지와 달리 모어는 국왕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물러난 것이었으니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이들은 누구라도 반역죄로 제거해버리는 국왕의 성품을 잘 알듯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는 머지않은 자신의 최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숭배하던 교황을 배격하고 신복 울지와 모어를 내쫓을 만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헨리 8세는 이제 교황 및 캐서린과의 7년의 공방을 청산할 종교개혁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온 뛰어난 두 명의 토마스를 내친 헨리 8세. 그러나 그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들과 달리 이제부터 그의 모든 바램을 이루어줄 또 한 명의 토마스가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과연 그는 누구이며 교황과의 관계 청산과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한 헨리 8세는 과연 그의 위험한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울지와 모어 등 재상직이 연이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엠블리는 재상마냥 강요 임명 등 정치적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녀의 힘을 등에 업은 신교 성향의 인물들이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의 전통 카톨릭 세력들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페인 왕가의 혈통인 캐서린을 진정한 왕비로 여긴 반면 개신교 신학자들은 당연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 결혼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례와 상관없다는 것이 통설이었던 만큼 국왕에게 혼인 무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 것이었는데요. 엠블린의 경우 역시 신교도는 아니었으나 캐서린을 지지하는 카톨릭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개신교 성향의 젠트리들에게 정치적 호의를 보이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532년 30년간 영국교회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직을 역임해온 윌리엄 모햄이 사망하면서 앤의 강력한 추천하 공석이 된 대주교직에 불린가의 개인 예배당 사제였던 토마스 크랜머를 앉혔으니 일찍이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아 교황과의 단절 및 종교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향후 20년간 대주교직을 지키면서 영국교회의 신교 성향이 뿌려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토마스 모어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재상직에는 울지의 측근으로서 그동안 뛰어난 능력을 선보인 한 인물이 임명되었으니 그가 바로 헨리 8세의 전반기를 이끈 울지에 이어 왕의 치세 후반기를 장식하며 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토마스 크로멜이었습니다. 푸주안의 아들이었던 울지처럼 대장장이의 아들로 비천한 출신이었던 크로멜은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유럽으로 건너가 용병 및 상인 생활을 하며 정치와 무역에 대한 견문을 넓혔고 30대쯤 잉글랜드로 귀국해 상인이자 법률가로서 경력을 쌓은 뒤 하원의 의원직을 얻으며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 개신교 성향을 내비치는 속에 왕의 재혼을 지지하며 한사코 왕의 뜻을 반대한 전임 재상 모어와 달리 여러 면에서 국왕 및 엠블린과 생각을 같이 했고 앤의 열렬한 지지 속 결국 모어를 대신해 왕국 재상직에 올라 정치가는 아무도 모르게 왕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의 신조답게 스스로 모든 문제에 있어 해결사를 자처하며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를 비롯해서 헨리 8세 치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 및 개혁 성향의 신교 신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앤의 존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비단 왕의 개인적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이미 대륙에서 카톨릭의 위선과 부패를 비판하며 거대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잉글랜드에서 역시 교황청의 과도한 간섭과 수도원의 부패에 이미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에라스무스 모우와 인연을 맺은 신학자 존 콜레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잉글랜드 교회의 세속성과 부패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선왕 헨리 7세 치하 해상무역을 장려하면서 중산계급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통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성을 중시하는 루터파의 신앙에 호의적 시선을 보냈는데요. 특히 영국의 이전 역사를 보더라도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인 헨리 2세를 비롯해서 파문당한 존과 그의 아들 헨리 3세, 손자 에드워드 1세는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놓고 교황과 수차례 다투었으며 교황청이 로마와 아비뇽으로 갈
갈라진 교회의 대분열 시기에는 대립교황들 사이에서 수없이 간을 본 탓에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14세기에 등장한 영국 종교개혁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존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보다 200년 앞서 최초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속에 교황의 수익권 등 교회 제도에 대한 비판, 성경 중심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후대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헨리 8세의 경우 그의 신앙심과 별도로 즉위 초기부터 영국교회에 대한 통제를 간절히 원했고 추기경 울지를 교황의 대리인으로 삼아 내부를 통제하고자 그를 교황청에 사절로 인정해달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하면서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반면 그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카를 5세의 로마의 약탈 이전 교황군을 격파하여 얻어낸 볼로냐 화약을 통해 프랑스 교회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보며 배아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배격하는 루터파의 해당 지역 군주가 해당 교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은 그가 교황 대신에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를 자처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그가 추진한 종교개혁은 교리나 신앙을 바꾸는 것이 아닌 교회 조직의 수장을 교황에서 왕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했으니 당시 성직자들의 입장에서 평신도인 왕은 이론상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교회 조직 및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왕에게 이견이 있을 경우 성직자들은 교황에게 상소할 수 있었는데 헨리 8세는 이제 스스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성직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획득하고 내부 교회에 대한 처분을 교황청 등 다른 조직에 상소하는 것을 반역으로 규정할 것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배경에서 그와 모든 생각을 같이 하는 충복 토마스 크로멜을 최측근이자 국가의 2인자로서 두게 된 헨리 8세는 후계자 양산을 위한 엠블린과의 재혼과 추락한 권위 속 유명무실해진 교황을 배제하고 막강한 자국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결단을 내려 크로멜을 통해 의회에서의 만장일치로 이것을 위한 법을 제정 및 통과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시작을 알린 왕위 지상령으로서 잉글랜드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 아닌 군주임을 선포한 수장령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과 그에 걸맞는 능력을 겸비한 토마스 크로멜을 등용하여 그토록 원했던 종교개혁을 일으킨 헨리 8세. 그러나 교회의 면벌부 판매로 촉발된 대륙의 종교개혁과 달리 모두가 아는 왕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이 모든 일이 치루어지는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던 두 명의 여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앤블린, 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두 여인의 여정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이 모든 희생을 치르며 재혼을 추진한 헨리 8세는 앤으로부터 과연 그가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헨리 8세와 엠블린 토마스 크로멜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처럼 치밀한 작업을 전개하는 동안 홀로 치열하게 무려 7년째 혼인 무효 공방을 이어오던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오래전 시아버지 헨리 7세 밑에서 겪었던 7년간의 고통을 기억한 캐서린은 다시 찾아온 이 고통의 시기를 꿋꿋이 견디며 자신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운명을 받들어 잉글랜드의 왕비가 된 것이고 비록 남편이 요부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에 들어섰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특히 루터와 싸우고 있는 카톨릭의 수호자 카를 5세 황제의 이모로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엠블린과 크로멜 무리를 이단으로 생각한 만큼 그녀는 이 시련을 숭고한 종교적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캐서린이 절대로 이 혼인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녀의 딸 메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메리는 일개 사생아에 불과한 것이고 그녀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훗날 헨리 8세의 네 번째 왕비가 되는 클레페의 앤과 비교되는 부분으로서 자식을 갖지 않아 캐서린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그녀의 경우 헨리 8세의 보복이 두려워 순순히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늘 순종적이기만 했던 캐서린이 의외로 너무도 완강히 그의 뜻을 거스르고 버티자 지난 수십 년의 정마저 다 사라질 정도로 그녀를 가엾이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 무효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1531년 아직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인 캐서린을 근위병들을 시켜 궁전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이어 캐서린이 지니고 있던 수많은 왕가의 보석들마저 앤에게 줄 목적으로 전부 회수했고, 딸 메리가 어머니 캐서린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막았으니 두 모녀는 이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킴볼튼 궁으로 쫓겨난 캐서린은 그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왕비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매우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 순순히 왕의 요구에 응했다면 나왔을 연금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당연 시종들에게 줄 급료조차 없었으므로 그녀는 이제 남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왕비 캐서린을 쫓아내므로 재혼 문제에 있어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헨리 8세는 그의 프랑스 내 영토 칼레에서 12년 전 금란의 들판에서 친분을 쌓았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와 다시 만나 자신의 재혼에 대한 그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고, 잉글랜드에 돌아오자마자 매우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앤블린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한 헨리 8세는 앤의 배가 점점 불러올 것인 만큼 혹 아들일지도 모를 그들의 자녀를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1차적으로 앤과 비밀 결혼식을 올린 뒤 서둘러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절차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앤블린을 등에 업고 캔터베리 대지교가 된 토마스 크랜머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혼인 합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특별 법원을 소집했고, 형식상 캐서린의 진술을 들어야 했던 만큼 그녀를 소환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캐서린의 입장에서 어차피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마당에 왕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고, 이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소환을 거부했고, 그녀의 걸석은 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었으니 1533년 5월 크랜머는 결국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어서 헨리와 앤의 결혼이 정당함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에 대해 헨리 8세는 크게 기뻐하며, 이를 반대한 토마스 모어의 불참 속 앤과 다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앤블린은 고대하고 또 고대한 잉글랜드의 공식적인 왕비가 되었으니 캐서린의 왕비 칭호는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편 앤은 왕비가 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출산, 즉 왕을 비롯해서 그녀의 친외가인 블린가와 하워드가 모두가 고대하는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앤이 임신한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점성가들까지 왕자의 탄생을 예고했으니 궁정 서기들까지 설레발처럼 이를 알리는 공식 문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1533년 9월 앤은 무사히 출산했으나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앤이 왕자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한 궁정의 모든 이들이 실망했고, 뒤늦게 이들을 보러 온 헨리 8세 역시 깊이 실망했으니 그는 왕비가 공주를 낳았으니 곧 왕자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냉정히 돌아섰고, 그의 반응을 예상했던 앤이 절망감을 느끼는 속에 궁정 서기는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 문서에 적힌 왕자, 즉 프린스에 조심스럽게 S를 추가하게 됩니다. 한편 깊은 실망감 속에도 앤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한 헨리 8세는 1533년 계승법을 제정하여 앤블린을 영국의 합법적 왕비라 선포하는 속에 그녀의 딸은 제1왕위 계승권자가 되었고, 캐서린의 딸이자 장녀인 메리는 서출로 신분이 격화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왕국의 모든 백성에게 이 법안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시 투옥시켰으며, 두 사람의 결혼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아들을 고대한 헨리 8세는 이후로도 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딸에 대한 애정 역시 점차 거두기 시작했고, 이제껏 승승장구해온 앤블린은 자신이 낳은 공주의 운명과 함께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 공주가 바로 위태로운 배경 속 결국 훗날 왕이 되어 헨리 8세의 예상과 달리 아들이 해낼 수 있는 몇 배의 업적을 이루어내며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내는 속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게 되는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합법적 왕비 캐서린을 매몰차게 내치고 끝내 앤블린을 영국의 새 왕비로 삼은 헨리 8세. 그러나 앤과의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속에 왕국과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 이제 크로멜의 조력하, 왕권 강화와 재정 충당을 위해 그가 오래도록 고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그의 충신 토마스 모어를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왕의 재혼이 불러온 이 최악의 국면 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534년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군주임을 규정한 수장법이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제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정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회의 인사, 재정, 행정에 제한 없이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영국 의회는 종교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반역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통치자로부터 나온 처분에 대해 로마에 호소하는 것, 즉 국내 문제를 외국에 상소하는 것 자체를 반역으로 규정했고, 교회 법정을 폐지하는 한편 영국만의 보통법을 확대 시행하여 이것을 국가의 유일한 법으로서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크랜머 대주교를 파문에 처함과 동시에 잉글랜드 내부의 자체적인 혼인 무효 판결 및 앤과의 재혼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해 버리게 되는데요. 이에 헨리 8세 역시 잉글랜드 시민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폐하를 의무적으로 말하게 하고, 교황의 왕관 수여식을 부당한 권리침해라 비판하는 등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파문에 응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장령과 더불어 일련의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을 교황 대신 국왕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했던 만큼 카톨릭과 개신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전통주의 성향의 성직자들의 경우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했고, 대륙의 루터처럼 잉글랜드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원했던 복음주의자들 역시 단순히 국왕의 권한만을 강화한 이러한 형식상의 개혁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되는데요. 헨리 8세는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토마스 크로멜을 내세워 수장령 및 국교의 설립을 바탕으로 한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 그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더욱 치중하게 됩니다. 의회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국사를 논의한 헨리 8세는 특수법정인 성실청을 이용해 왕권에 도전하는 방해꾼들을 처리했고, 왕실을 비판하는 문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방의 치안판사 제도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해 나갔는데요. 더불어 지방과 조정의 대소사를 국왕이 직접 결재 및 관장하는 등 모든 행정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전국적 행정체계가 만들어졌으니, 이는 영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게 됩니다. 한편 병력을 확충하여 속국 및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와 방비를 강화한 헨리 8세는 1536년 웨일스법을 제정하여 이미 사실상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웨일스를 사법체계를 포함 잉글랜드 중앙정부 치하로 완전히 통합시켰으며,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에도 여러 번 대륙으로 출병하여 잉글랜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는 지난 12세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잠식되어 오던 아일랜드를 그의 치세에서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완전히 정복해버린 뒤 아일랜드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아일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했으니, 이후 잉글랜드로부터 무려 400년간 극도의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된 아일랜드는 1921년 독립할 때까지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어디까지나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에라스무스의 중도적 성향을 신봉했고, 이로 인해 양 극단인 카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그의 칼을 피해갈 수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개혁이 어디까지나 정치 개혁일 뿐 실질적 종교 개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과의 단절에 힘입어 카톨릭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늘어나는 속에 루터파 등의 신교파들 역시 모두 이단 취급했던 그는 루터주의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들의 영어 성경을 반입 및 소지한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참수하는 등 신교 도박회에 적극적이었고, 카톨릭에 대해서도 그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존 왕의 교황권 부정 및 캐서린과의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상직을 사임했던 토마스 무어는 이후 진행된 일련의 종교개혁 속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세속인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수장법에 대해 서명하기를 거부한 탓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결국 로체스터의 주교 존 피셔와 더불어 참수당하게 됩니다. 본래 무어는 가장 끔찍한 거열형을 선고받았으나 막판에 왕의 명령으로 참수형으로 시정된 것이었으니, 이것은 그의 오랜 벗이자 그를 재상으로 삼을 정도로 아꼈던 국왕의 그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모어와 피셔의 죽음은 지금의 관점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과 희생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나, 관점을 달리하면 1000년 이상 카톨릭 국가였던 잉글랜드를 단번에 반카톨릭 국가로
제사장으로 만드는 왕의 명령에 오직 2명만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당시 잉글랜드 내 종교개혁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했고 피집의 계층과의 이해와 일치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그에게 반발하는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헨리 8세는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넘보게 되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에는 무려 800개의 카톨릭 수도원이 있었고 이들은 국내 영토의 6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대외전쟁으로 재정난을 겪던 헨리 8세는 이 수도원의 재산을 장악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인데요. 이미 전임재상 울지가 그의 치세에서 수십 개의 수도원을 폐쇄, 그들의 재산을 거두어 큰 소득을 올리는 과정을 톡톡히 지켜보며 배운 국왕은 크로멜을 시켜 수도원을 비롯한 국내 모든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감찰을 명령하여 수도자들의 막대한 수입과 비리 행위를 담은 감찰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고 조선왕조 말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가 떠오르듯 이를 토대로 수도원에 대한 대규모 해산 조치를 취해 수도원의 토지와 자산들을 전부 국유화, 즉 왕령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은 전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톨릭 교도와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 속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주교 및 수도자들은 종교개혁을 주도한 토마스 크로멜에 대한 증오 속 수도원 땅을 소작하던 농민들을 부추겨 대규모 저항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모우와 피셔가 처형된 이듬해 잉글랜드 북부에서 일어난 은총의 순리였습니다. 분기에 놀란 헨리 8세는 그들의 지도자 로버트 에스크를 불러 평화적 해산을 조건으로 반역에 대한 용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회유했으나 봉기군만 약속을 지켰을 뿐 정작 왕은 스스로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다시 일어난 봉기는 엠블린의 외삼촌인 토마스 하워드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에스크를 비롯하여 봉기의 지도자 전원을 포함 관련자 200여 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총의 순리의 실패는 왕의 수도원 장악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고 이후로도 수많은 수도원들이 잇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니 1509년 즉위 당시 신의 은총에 의한 국왕 헨리 8세로 불렸던 그는 1547년 이제는 신의 은총에 의한 국왕 신앙의 수호자이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영토의 수장인 국왕 헨리 8세로 불리게 됩니다. 수장령 선포와 동시에 왕권 및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반발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과 교회에 대한 재산 몰수를 통해 역사상 유일무이한 절대 지배자로서 우뚝 선 헨리 8세. 한편 그가 이처럼 재혼의 외적 목적들을 달성해 나가는 중에 재혼의 가장 중요한 내적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왕비 엠블린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제 슬슬 불안한 전조를 띠고 있었으니 이 모든 파국을 불러온 엠블린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며 헨리 8세의 변덕스럽고 거침없는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1533년 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하면서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엠블린은 후위를 기약했으나 이듬해인 1534년에 또다시 유산하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을 오랫동안 애태운 엠블린과의 결혼을 이루어내면서 잠시간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만큼 어느덧 익숙함이 엄습해온 데다 순종적이었던 캐서린과 달리 자존심 강하고 과격한 면모가 있는 앤을 보면서 그는 불현듯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앤이 기대했던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엠블린의 경우 왕비가 되기까지 수많은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그만큼의 많은 정적과 희생자를 만들어낸 만큼 그들과의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야만 했는데요. 한편 캐서린을 내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랜 법정 다툼으로 헨리 8세는 채통을 크게 잃었고 민중들의 경우 왕을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으므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앤에게 겨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헨리 8세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앤의 평판을 더욱 떨어뜨릴 중요한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궁에서 쫓겨난 뒤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살던 전 왕비 캐서린이 끝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만이 영국의 정통 왕비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캐서린은 임종을 앞두고 헨리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내용에는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 자신들의 딸 메리를 잊지 말 것, 마지막으로 자신을 만나줄 것,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끝까지 캐서린에게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으니 생전에 덕망 높고 인기 많은 전 왕비가 사망하자 수많은 백성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속에 정작 헨리 자신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딸 메리까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어머니 캐서린이 폐위되고 자신 역시 서출로 격하되었으며 20살 어린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시녀 신세가 된 데다 어머니가 비참히 죽는 속에 그 장례식에 참석조차 못하게 된 메리는 자신들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간 아버지와 배후 세력에 대해 분노하며 훗날 왕이 되어 엄격한 카톨릭 복고 정책으로 개신교들을 탄압하게 되었고 아버지 못지않게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속에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때까지도 앤의 왕자 출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던 만큼 앤과 함께 화사한 노란색 옷을 차려입으며 공개적으로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앤블린 역시 캐서린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왕비가 되었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했으나 그녀가 또다시 아이를 뵙고 만약 이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할 시 자신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사망 직후 그들이 보인 비인간적 태도에 신께서 벌을 내린 것인지 헨리 8세가 마상창 시합에 나갔다가 낙마하면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쳤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신의 징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왕의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앤이 15주간 잉태한 사내 아이를 그만 유산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날은 1536년 1월 29일 바로 캐서린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앤이 그렇게 또다시 유산하자 헨리 8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게 되었고 캐서린의 시녀 앤에게 접근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앤의 시녀 제인 시모어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제인 시모어 역시 자신이 모시는 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듯 헨리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하며 그의 마음을 애태웠으니 이제 헨리는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며 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혼인 무효 절차를 진행한 뒤 제인과 재혼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궁정의 세력가들도 궁의 실세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왕은 그들과 함께 왕비를 교체할 방법을 논의했으니 이제껏 캐서린의 몰락과 앤의 출세를 도운 토마스 크로멜은 이제 시모어 가문과 동맹을 맺고 앤과 불린 가문을 몰락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지난 캐서린과의 7년간의 공방으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앤의 경우 복잡한 혼인 무효 절차도 필요 없이 단순히 죽임으로써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 뒤 빨리 새 왕비와 결혼하여 후계자를 생산하고자 했는데요. 스페인의 공주이자 황제 카를 5세의 이모라는 상당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캐서린과 달리 명문 귀족도 아닌 이제 막 세력을 얻은 한낱 불린 가문의 앤 따위야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1536년 5월 결국 앤 블린은 그녀의 남동생 조지 블린을 포함 5명의 남자와 근친 상간 및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희생양이 된 그들과 함께 런던 탑에 투옥되게 됩니다. 크로멜은 우선 앤과의 불륜으로 엮어낸 음악가 마크 스미튼을 고문하여 그로부터 앤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조지 블린과 사이가 나빴던 그의 아내 로치포드 부인의 고백을 받아 앤과 조지를 근친상간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앤 블린이 헨리 8세를 사로잡았던 특유의 매력은 이제 남동생을 포함한 6명의 남자와 잤다는 추문에 힘을 불어넣는 역효과를 낳았고 예나 지금이나 씻을 수 없는 폐륜인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 죄를 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절대로 그녀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헨리 8세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정에 선 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했으나 왕이 이미 뜻을 굳힌 이상 배심원 중 한 명이었던 그녀의 부친 토마스 블린을 포함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고 간통죄, 근친상간죄, 반역죄 판결 등 갖은 죄를 다 뒤집어 쓴 그녀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앤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키려 했으나 토마스 무어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한 마지막 정 때문인지 끝내 참수형으로 처형 방식을 바꾸었고 나아가 그녀의 목을 한 번에 깨끗이 벨 수 있도록 특별히 최고로 유능한 망나니를 칼레에서 데려오게 했으니 앞서 그녀의 동생 조지가 처형당하고 이틀이 지난 1536년 5월 19일 앤 블린은 런던 탑의 처형 집행장에 오르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무려 7년 동안 천하에 호색한 헨리 8세의 애정을 움켜쥐느라 왕비가 되어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끝없이 유산과 사산을 반복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을 그녀는 오히려 그 순간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의연하게 처형대에 섰고 자신을 순교자로 만들어준 국왕을 찬양한다는 말을 남긴 뒤 한 번의 내려침으로 신속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일생을 산 왕비로서 각종 예술작품의 소재로서 다루어진 앤블리는 훗날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안나 볼레나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왕비 캐서린이 패비가 되어 백성들의 동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황후와 닮아있듯 앤블린의 경우 그러한 인현황후를 내쫓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희빈 장씨 즉 장희빈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왕의 총애를 받아 전 왕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것, 끝내 왕의 명령으로 죽게 된 것, 한 명의 자식을 낳아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은 것이 닮아있는데요. 실제로 처형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끝내 왕이 되었듯이 앤블린이 남긴 단 하나의 생명 엘리자베스 역시 훗날 잉글랜드의 위대한 여왕이 되었으니 그녀는 이전까지 한낱 마녀로 취급되던 자신의 어머니 앤블린을 신교의 성인으로 탈바꿈시켜 놓게 됩니다. 왕비 캐서린을 내쫓아 쓸쓸히 죽게 한 데 이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며 왕비로 삼은 앤블린마저 비참히 처형시킨 헨리 8세, 그리고 앤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인 시모어가 어느덧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비로서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제인은 과연 아들을 낳음으로써 앤과 같은 비극적 최후를 면할 수 있을까요? 1536년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이어 두 번째 왕비 앤블린마저 처형시킨 헨리 8세는 이제껏 그가 총애해온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약혼하게 됩니다. 군인 출신 귀족인 존 시모어의 딸로 태어난 제인은 검은 머리에 어두운 피부, 지적이고 적극적인 앤과 대조적으로 금발의 창백한 피부,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단 제인이 한 가지 앤과 닮았던 점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엄청난 배경을 둔 정통 왕비 캐서린을 몰아내고 왕비의 자리를 쟁취한 앤처럼 그녀 또한 꿋꿋이 헨리와 연애하면서 자신을 정부로 삼으려는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앤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은 왕을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기대와 달리 유산을 거듭하는 앤을 처리하고 제인을 새 왕비로 삼을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실 제인은 만 25세로 당시 기준으로 이미 노처녀였으나 그녀가 가진 특별한 매력뿐만 아니라 시모어 가문이 대대로 다산이라는 것이 헨리의 흥미를 끌었으니 후대 왕들의 치세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제인의 오빠 에드워드 토마스 등이 속한 시모어 가문은 새로운 기류를 찾는 왕의 최측근 토마스 크로멜과 손을 잡고 제인을 왕비로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앤이 처형당한 날 바로 제인과 약혼한 헨리 8세는 속전속결로 10일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잉글랜드가 오랜 대외전쟁으로 재정이 궁핍해진 상태라 제인이 이때는 물론 죽는 날까지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헨리가 만약 제인 사후 다른 왕비를 맞아 대관식을 치르고 아들을 낳을 경우 그가 제인의 소생보다 더 적법한 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36년 왕비가 바뀜으로 인해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법이 개정되면서 태어날 제인의 아이들이 1차적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캐서린과 앤의 자녀들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서출로 선언되었는데요. 아직 3살의 어린 엘리자베스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고 20살 메리의 경우 새로운 왕실에 대한 앙심이 더욱 깊어졌을 법도 하지만 메리에게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몰아낸 철천지 원수였고 그녀에게 냉랭했던 전왕비 앤과 달리 그런 앤을 몰아내준 제인은 상냥한 데다 의붓딸인 메리와 사이가 무척 좋았고 어린 엘리자베스 역시 잘 보살펴 주었는데요.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신교 세력에 친화적이었던 앤과 달리 캐서린 메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제인은 같은 카톨릭인 무엇보다 엄연히 왕의 맏딸인 메리의 신분 복원을 헨리에게 간청하는 등 어머니 캐서린의 일로 냉랭해진 부녀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는 속에 왕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제인은 카톨릭 신자로서의 소신을 지키려는 듯 나아가 수도원의 복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헨리 8세는 그녀의 정치 간섭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녀에게 너의 전임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며 윽박질렀고, 이 때문에 둘의 관계는 잠시 소원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이듬해인 1537년 제인의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부부 사이는 단번에 다시 회복되었으니, 결혼 후 한동안 제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나이를 걱정해온 헨리 8세는 기쁜 소식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달이 찼으나 어찌된 것인지 예정일을 한참 넘기고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무려 사흘에 걸친 혹독한 산고 끝에 결국 아이를 낳게 되니 그 아이는 바로 헨리 8세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왕비를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속에 끝내 얻어낸 아들의 탄생을 보며 국왕은 채통도 내려놓은 채 울먹이며 기뻐하였고,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왕자의 탄생에 잉글랜드 전역이 환호하며 런던 탑에서는 무려 2000여 발의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가 기뻐하는 상황에서 정작 왕자를 낳은 제인은 기뻐할 틈도 없이 알아 누웠으니, 나이도 있고 몸도 약했던 속에 사흘의 산고를 견뎌낸 그녀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산용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한순간에 암흑이 덮인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모든 귀족과 백성들 그리고 국왕 헨리 8세는 제인의 쾌유를 빌며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출산 후 2주 만에 끝내 회복되지 못한 제인은 갓 태어난 아들만을 남겨둔 채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헨리 8세는 크게 슬퍼했고, 그를 비롯한 전 왕실이 장기간 동안 제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제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상심이 컸던 데다 이미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가졌기 때문인지 이후 헨리는 3년 동안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헨리 8세는 앞서 죽은 2명의 왕비를 포함 이후 3명의 왕비를 더 맞았음에도 그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아준 제인만을 자신의 진정한 참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말뿐만은 아니었던 건지, 그가 제인만을 진정한 아내라 생각한 이상 그는 죽으면서 제인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이후 그의 시신은 제인과 함께 나란히 성 조지 성당에 합장되게 됩니다. 한편 어느덧 슬픔에서 빠져나온 헨리 8세는 그의 라이벌 프랑스와 1세가 샹보르 성을 건축한 것을 따라하며 자신의 통치 30주년 및 왕자의 탄생을 기념하며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예전에 없었다는 뜻에서 논서치로 불리게 된 이 궁전은 이후 150년간 존속되었고, 17세기 말 찰스 2세의 애첩으로서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은 바바라 팔머가 노름빛을 갚는다고 건물을 부수고 그 자재들을 판매한 탓에 현재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왕으로 하여금 거대한 궁전까지 짓게 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 태어난 이 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부친이 설립한 국교회에 처음으로 신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인물이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앞서 2명의 왕비를 비참히 희생시킨 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아준 3번째 왕비마저 쓸쓸히 떠나보낸 헨리 8세. 그의 생애가 더욱 거침이 없어지고 끝없이 한계를 넓혀가는 속에 그는 어느덧 4번째 왕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포악한 왕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그 여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불행한 그 여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통치 후반기에 들어선 헨리 8세는 어느덧 50살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한 명으로는 부족한 그의 후계자 욕심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것을 이루어줄 왕비를 또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의 개인적 욕심만이 아닌 국가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잉글랜드가 유럽 대륙 내 칼레를 소유하고 있던 만큼 두 카톨릭 강대국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득세에 맞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유럽 북방 개신교 세력과의 동맹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가 낙점한 결혼 동맹의 대상국은 바로 당시 급부상 중이던 율리 클레페 베르크 공국으로서, 클레페 공국의 통치자 요한 3세의 딸 25살의 앤이 왕의 신부로 낙점
결정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토마스 크로멜의 주도하에 결혼이 추진되게 됩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에 이어서 연애 결혼이 아닌 두 번째 정략 결혼인데다 두 나라가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그녀를 만나보기 어려웠던 만큼 헨리 8세는 초상화를 통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마침 헨리 8세는 동시대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알브레이트 듀러를 곁에 둔 막시밀리안 1세처럼 자신 역시 또 한 명의 북유럽 르네상스의 거장을 궁정화가로 두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그 유명한 대사들의 작가이자 정확한 사실주의적 묘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평가받는 한스 홀바인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그러한 거장 홀바인이 클레페까지 가서 그려온 앤의 초상화를 보고 만족한 데다 같이 다녀온 주변 신하들까지 앤의 순종적이고 얌전한 성격을 칭찬한 만큼 그녀를 흔쾌히 왕비로 맡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 신부를 맞을 생각에 신이 난 헨리 8세는 그리니치 궁에서 로체스터까지 그녀를 맞으러 직접 행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 앤을 본 헨리는 초상화와 너무도 다른 그녀의 실제 모습에 실망을 넘어 경악했고 그가 상상 속으로만 품어왔던 그녀에 대한 애정은 단번에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헨리 8세는 엄연한 국가 간의 약속인 만큼 일단 앤과 결혼했으나 이전 왕비들의 경우와 달리 애초부터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은 그는 6개월간 신부를 방치한 채 신방조차 치르지 않았고 신하들에게 수시로 앤의 외모를 비하하고 폭언을 하는 속에 그녀를 가리켜 플랑드르산 안말이라고 공공연히 조롱했으며 왕비에게 만족하지 못하자 이미 유명한 시녀 성애자답게 그녀의 시녀인 17세의 캐서린 하워드에게 푹 빠져들게 되는데요. 결국 헨리 8세는 예전 형 아서와 캐서린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앤과 초야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제기했고 숱한 경험을 통해 어느덧 왕의 혼인 무효를 처리하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의회는 속전속결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가 앤을 멸시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그녀의 외모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이유가 있는데 동화 속의 왕자인 양 낭만적 사랑을 갈구하던 헨리 8세는 앤과의 운명적 사랑을 기대하며 직접 그녀를 마중 나갔으나 웬 늙고 뚱뚱한 남자가 자신의 예비 신랑임을 알고 실망한 앤은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헨리의 입장에서도 그녀의 외모가 매우 평범했던 데다 그녀가 독일어밖에 할 줄 몰라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궁정의 예의범절을 모르며 학문적 예술적 취향도 없던 만큼 예쁘고 우아하며 자신과 취향이 맞는 공주와의 사랑을 원했던 국왕은 매우 큰 실망을 했던 것인데요. 한편 이 혼인 과정에서 독일 개신교도 제후연합이 헨리 8세가 예전 토마스 모어를 중용해 개신교도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들어 그와의 연대를 거부한 바 있고 무엇보다 당시 앤의 친정 클레페 공국이 앤의 결혼 직후 그들의 부유한 영토를 노린 카를 5세에게 맞서면서 영지가 쑥대밭이 되고 제국 추방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앤과의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 외교적 가치는 이미 현격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나름 열심히 영어도 익히며 왕비로서 잉글랜드 궁정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던 앤은 왕의 혼인 무효 제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혼인 무효에 맞서려는 친정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라곤의 캐서린과 엠블린의 예시를 통해 왕에게 저항하는 것이 택도 없는 시도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앤은 어차피 옛 캐서린의 경우처럼 지위가 위태로워질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순순히 이 혼인 무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예전 캐서린의 경우와 달리 복잡한 국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앤이 순순히 동의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막대한 보상을 제시했고 이것은 그녀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후 왕으로부터 국왕의 사랑받는 누이라는 독특한 칭호를 얻게 된 앤은 실제로 국왕의 누이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재산을 받고 풍족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앤은 순진한 처녀에서 점차 사교적 귀부인으로 거듭났고 무엇보다 어린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그녀의 죽은 어머니 엠블린을 대신한 또 다른 앤으로서 깊은 애정을 쏟는 속에 후임 왕비들을 존중하는 한편 헨리 8세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왕실의 어른으로서 각종 국가 행사에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온화한 성품 덕분에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부군인 숙종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후 의붓아들 영조를 지지하며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대접받은 조선의 인호나무가 떠오르듯 헨리 8세의 사망 이후에도 무려 10년을 더 살며 엘리자베스를 지지하는 속에 그녀의 진실된 친구가 되어준 앤은 1557년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앤이 혼인 무효를 당하던 17년 전으로 돌아가 앤과의 혼인을 추진했던 토마스 크로멜은 결국 혼인이 무효 처리되면서 왕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의 일련의 개혁 조치들로 인해 수많은 정적을 만들어 온 데다 헨리 8세가 앤의 시녀 캐서린 하워드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그녀의 친삼촌이자 카톨릭 세력의 수장으로서 그와 반목해온 토마스 하워드 아래 기회를 노려온 반대파들은 크로멜의 실책을 추궁하며 그의 경지를 주장했고, 결국 크로멜은 그가 이제껏 숱하게 해온 것처럼 각종 반역 혐의가 자신에게 덮어 씌워지는 속에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는 사건이 박탈된 채 일반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서 국왕에게 자비를 갈구하는 편지를 썼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헨리 8세와 캐서린 하워드의 결혼식 날, 왕이 특별히 의도한 것인지 미숙한 풋내기 사형수에게 맡겨진 크로멜은 단번에 죽지도 못한 채 비참히 난도질 당했고, 그의 목은 런던 브리지에 효수되게 됩니다. 그렇게 폭탄, 아니 왕비를 잘못 소개한 죄만으로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했던 충신을 무참히 죽인 헨리 8세는 유능한 재상이었던 그의 부재로 국정 운영이 엉망이 돼버리면서 뒤늦게서야 그를 죽인 것에 대해 후회했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뛰어난 능력 및 각종 권모술수로 최고 권력자에 올라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토마스 크로멜은 수많은 피를 묻히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왕에 의해 결국 자신 역시 비참히 토사구팽 당했고, 그의 후손들이 뒤늦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는지 이후 100년 뒤 그의 누나 캐서린의 증손자가 되는 한 정치인이 혁명을 일으켜 긴 내전 끝에 왕정을 폐지하고 왕까지 처형해버리고는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공화국을 세우게 되니 그의 이름은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의 실패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진 충북 토마스 크로멜마저 척결한 헨리 8세. 그러나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5번째 결혼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고, 비교적 평탄한 최후를 맞은 클레페의 앤과 달리 5번째 왕비의 경우 엠블린이 생각나는 비극적 최후를 향해 내달리고 있었으니 청년기를 넘어서는 노년의 광기에 휩싸인 왕의 칼에 희생될 또 한 명의 여인의 생애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상상 속에서 품어온 앤 클레페에 대한 애정이 현실과 마주한 순간 단번에 깨져버리면서 헨리 8세는 또다시 왕비의 시녀에게 빠져들었으니 그의 마음을 흔든 5번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명문가인 하워드가 출신으로 전왕비 엠블린과 외사촌 관계였던 캐서린은 정작 그의 부모는 가난했던 만큼 일찍이 조모인 노퍽 공작 부인 아그네스에게 맡겨졌고,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그녀의 관리하에서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더불어 자유분방하게, 아니 상당한 방종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속에 여러 남자들과 정분을 쌓은 캐서린은 젊은 귀족 프랜시스 더럼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와 잠자리까지 함께하는 등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으나, 더럼이 아일랜드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는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었고, 아직 그를 마음 한켠에 남겨둔 채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된 앤 클레페의 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레페의 앤처럼 정치적 배경은 없지만 어리고 매력적이며 자유분방했던 캐서린은 같은 시녀 출신의 예전 엠블린과 제인 시모어처럼 평범한 남자도 귀족도 아닌 무려 국왕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이 당시 하루빨리 왕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헨리 8세는 단번에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이루고 캐서린과의 재혼을 쟁취하게 됩니다. 앤블린의 득세 당시 그녀를 등에 업으려다가 실패했던 하워드가는 캐서린을 통해 다시 한번 권력의 실세가 되고자 했고, 그들이 카톨릭 진영의 사실상의 수장이었던 만큼 앞서 신교국 출신의 앤과 달리 캐서린은 카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받는 왕비가 됩니다. 당시 50대를 바라보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옛 젊음을 그리워하듯 17살의 활기차고 발랄한 캐서린을 가시없는 장미라 부르며 더욱더 빠져들었고, 얼마 전 크로멜을 죽이고 그로부터 빼앗은 방대한 토지와 보석을 그녀에게 선물한 것은 물론 자신에게 완벽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헨리 8세는 역대 가장 젊은 왕비인 캐서린으로부터 왕위 계승권을 더욱 튼튼히 할 또 다른 왕자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나친 사랑이 왕비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적당한 긴장감을 풀어버린 것일까요? 캐서린은 자주 자신의 방을 걸어 잠그고 시녀들조차 드나들지 못하게 하곤 했는데 당시 왕과 왕비의 방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던 만큼 그녀의 이러한 비밀스런 행위는 여러 추문을 낳았고 이것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죄가 만들어져야만 했던 엠블린의 경우와 달리 캐서린의 경우 실제로 누가 봐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벌였으니 먼저 그녀는 대담하게도 과거의 연인이었던 것은 물론 잠자리를 함께 나누기도 했던 프랜시스 더럼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채용했고 시종 토마스 컬페퍼를 총애하여 그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이러한 모습은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비롯한 하워드가의 반대파 신교도들에게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얼마 후 헨리 8세는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으니 신교도 존 라셀에 의해 쓰여진 이 편지는 캐서린과 같은 기숙사 출신이었던 라셀의 누이 메리가 그에게 캐서린의 방종한 남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단순히 왕비를 음해하려는 음모라고 여긴 국왕은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한번 생긴 의심이란 사라질 수 없는 것인 만큼 토마스 크랜머에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곧바로 조사 착수에 들어간 크랜머는 왕비가 이전에 약혼한 적이 있고 심지어 그 약혼남이 현재 왕비의 비서로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게 경악한 헨리 8세는 더럼을 비롯해서 캐서린과 관련된 남자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명령했고 캐서린 역시 감금하여 조사한 끝에 그녀가 그녀의 예전 음악교사였던 헨리 매녹스 그리고 전 약혼자이자 현 비서인 더럼과 육체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을 자백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루어진 육체관계가 간통죄로 성립될 수는 없었기에 하워드가의 반대파 신교도들은 결혼 이후에도 캐서린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결국 그녀의 시종 토마스 컬페퍼의 방을 뒤져 캐서린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를 찾아냈으며 때마침 체포되어 있던 옛 약혼자 더럼은 자신은 단순히 그녀의 과거의 연인이라 주장하는 속에 컬페퍼와 캐서린의 관계를 폭로하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캐서린과 컬페퍼 모두 서로 정신적 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육체관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이때 예전 엠블린과 남동생 조지 블린의 근친상간을 폭로했던 전 조지의 아내이자 현 캐서린의 시녀로 있던 로치포드 부인은 진실인지 아니면 또다시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캐서린이 컬페퍼와 동침했음을 주장했고 더불어 그녀가 자신과 정분이 있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변 신복으로 채용하거나 뇌물을 줘 입막음을 했던 사실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캐서린을 위시해 새를 부리던 하워드 가문이 정작 그녀가 위기에 빠지자 냉정히 외면하는 속에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리고 순수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부정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절망한 헨리 8세가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는 속에 우선적으로 프랜시스 더럼과 토머스 컬페퍼에게 왕비와 간통한 반역 혐의를 물어 그냥 사형도 아닌 능지처참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남편이 그녀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인식되었기에 캐서린의 행위는 헨리 8세를 자신의 아내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왕, 곧 성불구자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캐서린은 엠블린의 때와 마찬가지로 간통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았으니 그녀는 순진하게도 자신의 명백한 죄로 인한 엄중한 처형을 앞두고 미리 처형에 쓰이는 참수대를 가져와 목을 대는 연습을 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탁월한 선행학습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니면 형리의 솜씨가 지나치게 탁월했던 것인지 그녀의 목은 한 번에 잘려나갔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19살이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처형 이후 캐서린과 컬페퍼의 육체관계를 폭로했던 로치포드 부인 역시 도리어 캐서린의 불륜을 도왔다는 혐의로 처형당했으니 남편과 시누이를 근친상간으로 몰아 죽이는 데 일조했던 그녀는 불과 8년 간격을 두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왕비의 사망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빠진 헨리 8세는 그녀를 등에 업었던 하워드가를 비롯한 카톨릭 세력에 대한 보복인지 잉글랜드 내 남은 나머지 수도원들을 모두 폐쇄해 그들의 재산을 왕실로 압수했고 더욱 커진 그의 분노와 슬픔만큼이나 왕의 권력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부정한 과거를 수습하지 않은 채 너무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다 몰락한 캐서린 하워드,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엠블린의 경우와 달리 실제로 일어난 왕비의 부정으로 또다시 행복한 결혼에 실패한 헨리 8세. 그러나 아직 왕비에 대한 그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결혼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지친 그의 심신을 달래줄 마지막 왕비는 누구이며 그녀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캐서린 하워드의 처형 이후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있던 헨리 8세는 실연을 딛고 다시 한번 결혼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껏 5번 결혼하여 한 번 사별한 것을 제외 왕비를 2번 내쫓고 2번 죽인 왕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신부감 중 하나로 물망에 올랐던 덴마크의 크리스티나 공주는 불행히도 나에게는 목이 하나밖에 없다며 대놓고 그의 청혼을 거절했고, 프랑스의 귀공녀 마리드 기즈는 제 목이 충분히 길지 않다며 도피성으로 다른 외국의 왕과 결혼하였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것저것 따질 수 없게 된 헨리 8세는 결국 왕실의 가정교사였던 유복한 미망인 캐서린 파와 생애 마지막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앞서 5번의 결혼 속 수차례 비극을 경험하며 어느덧 당돌하고 어린 여성에게 염증을 느끼게 된 헨리 8세는 이미 자신이 늙었고 무엇보다 지난 낙마 사고 이후 몸이 불편해진 만큼 젊고 예쁜 여자가 아닌 자신을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능숙하고 연륜 있는 여인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평범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독특하게도 이미 2번의 결혼과 사별 경험이 있던 캐서린 파는 경박한 캐서린 하워드와는 정반대로 진중한 성격의 남자 관계로 흠잡힐 이유도 없었고, 무려 2번의 사별을 겪으며 병약한 남편들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만큼 헨리 8세에게 있어 가장 적격의 여인이었으니, 2번째 남편 라티머 경과 사별한 뒤 제인 시모어의 오빠인 토마스 시모어에게 연정을 품기도 했던 그녀는 왕의 청혼을 거절할 길이 없었기에 자신 역시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미 50을 넘기며 노쇠한 헨리 8세는 30을 넘긴 캐서린으로부터 아들을 얻기를 기대했고, 그녀의 임신 소식이 없자 매우 침울해하기도 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캐서린에게는 예상된 거대한 위기가 닥치기도 했으니 그녀는 왕과 종종 종교와 관련하여 토론을 하곤 했는데, 헨리 8세가 국교의 수장일 뿐 여전히 카톨릭인 반면 캐서린은 독실한 신교도였기에 그녀가 자신의 신념대로 논리를 피면서 왕의 미움을 샀고 결국 그의 눈밖에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앞서 피해를 본 영국 내 카톨릭 세력은 이것을 빌미로 캐서린의 몰락을 획책했고, 윈체스터의 주교 스티브 가드너는 왕을 설득해 캐서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미리 알고 위기를 절감한 캐서린은 왕을 아련해 자신이 주제넘게 굴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순종적 태도를 보였고, 마음이 풀린 헨리 8세는 결국 그녀를 용서해주게 됩니다. 이후 캐서린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까탈스러워지는 헨리 8세를 정성껏 돌보았고, 그 역시 그런 헌신적인 아내를 아꼈기에 두 사람은 나름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왕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는 속에 캐서린은 남편의 다른 3명의 자녀들 역시 최선을 다해 돌보았고, 사생아가 돼버린 메리 엘리자베스와 그들의 아버지 헨리 8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으니, 결국 그녀의 이러한 노력으로 1544년 제정된 의회법을 통해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적자로 인정되진 않되 공주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왕위 계승권도 회복되게 됩니다. 이처럼 남편과 의붓 자녀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행보를 보인 캐서린은 결국 죽지 않고 끝까지 헨리 8세의 왕비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왕의 서거 이후에는 엘리자베스와 더불어 조카 손녀인 제인 그레이를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폭군과의 결혼이라는 거대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캐서린과 달리 애초부터 그를 겁내고 거부한 마리드 기즈는 폭군의 조카인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옛날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부친 제임스 4세를 잃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제임스 5세는 성장한 뒤에는 당연 반영 침불 정책을 펴며 삼촌 헨리 8세에게 맞섰으나 소레이 전투에서 5배에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대패했고, 그 역시 이 충격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이어간 잉글랜드는 30년 전 플로든 전투 때처럼 수도 에딘버러까지 침공 및 약탈하며 사실상 스코틀랜드 전역을 점령할 뻔했으나 그들의 동맹국인 강대국 프랑스의 개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저 속국으로 삼는 데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잉글랜드에 대한 지난 두 차례의 대패로 큰 충격을 받은 스코틀랜드는 그들과의 국력 차이를 통감하게 되었으며 두 나라 모두 거센 종교개혁의 열풍 속 각각 개신교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만큼 이후로는 적보다는 이념적 동지로서 서로를 대하게 되었고 이것은 머지않아 그들이 연합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제임스 5세가 죽기 일주일 전 그의 하나뿐인 혈육인 딸이 태어났고 곧바로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었는데요. 이에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완전 복속을 목표로 아들 에드워드와 어린 여왕의 결혼을 추진했으나 여왕의 어머니 마리드 기즈가 딸을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보내 양육시키게 되면서 이 결혼은 무산되는데요.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조와 영국 튜더 왕조의 피해를 모두 이어받은 이 어린 여왕은 훗날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 그녀가 바로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으로 불리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한편 다시 잉글랜드의 상황으로 돌아와 영악했으나 분명 뛰어난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을 제거한 뒤 말년에 들어서면서 잦은 전쟁과 궁궐 건축 등 심한 사치로 국고를 낭비한 헨리 8세는 군사비 충당을 명목으로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시켰으니 부친 헨리 7세가 충당했던 건실한 재정은 모두 바닥나 버렸고 이후 왕이 될 그의 자녀들은 궁핍한 국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 와중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고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원성을 넘어 증오심을 갖게 만들면서 모두가 일심동체로 하루빨리 그가 죽기만을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엠블린과의 결혼 당시 낙마 사고를 당한 이래 한쪽 다리를 사실상 못 쓰게 된 헨리 8세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하루에 접시를 20개나 비웠을 정도로 엄청난 대식가였던 만큼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식을 일삼았기에 그의 체중은 급속도로 늘어났고 온몸은 곪은 종기로 뒤덮였으며 노년기 그의 허리둘레는 무려 50인치에 육박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건강 상태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더욱 가중시키는 한편 나이가 들수록 그의 죽음을 앞당겼고 그의 뒤를 이을 에드워드 왕자가 아직 9살에 불과했으므로 그를 위한 섭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분란이 없도록 자녀들의 계승 순서를 정했고 홀로 남겨질 캐서린을 위한 유산과 연금 등 그녀를 위한 조치까지 유언장에 명시했는데요. 그렇게 모든 사후 준비를 마친 그는 이제 담담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5번의 결혼 실패를 뒤로 한 채 6번째 결혼에서 정숙한 왕비를 맞이하며 안정기에 들어갔으나 이미 본인의 심신이 피폐해진 것은 물론 잦은 전쟁과 사치로 경진난을 일으키며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은 헨리 8세. 그러나 황폐해진 국가를 남겨두고 어느덧 너무도 오랜 세월을 흘려보낸 그는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있었으니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헨리 8세의 병세가 더욱 완연해지는 속에 이제 일각을 다투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는 조정의 중신들을 비롯해서 국교의 설립에 공헌한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부르게 됩니다. 아직 어린 에드워드 왕세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헨리는 제갈량에게 유선을 부탁하는 유비마냥 크랜머에게 에드워드를 잘 보필할 것을 부탁했고 1547년 1월 28일 부왕 헨리 7세의 90번째 생일날 국왕 헨리 8세는 55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헨리 8세의 시신이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매장되는 속에 9살의 어린 에드워드 왕세자가 그의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영국 튜더 왕조의 제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으며 이후 그 역시 6년의 짧은 치세를 끝내고 사망함에 따라 헨리 8세가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38년의 치세 동안 6번의 결혼 속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등 극단적 공포 정치를 했다는 점, 말년에 지나친 사치와 대외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했다는 점에서 헨리 8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귀족들보다도 미천하지만 능력으로 무장한 신흥 세력들을 등용해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카톨릭과의 단절 및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영국이 최초로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편 그의 국고탕진으로 부실해진 왕실의 재정은 이후 영국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헨리 8세 시절 교황청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종교개혁을 지지한 데다 국왕이 불안한 토지들을 매입하고 귀족들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등용되는 등 신흥 세력으로 성장한 젠트리들은 헨리 8세에 대한 친위 세력이 되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으나 이후 엘리자베스 시대를 지나 스튜어트 왕조 시대에 들어서서는 부족한 재정으로 인한 왕의 자의적 과세와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며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왕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속에 긴 내전을 거치며 청교도 혁명이라는 미명하 국왕 찰스 1세를 처형시키면서 왕정을 폐지하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세우게 되니 이러한 재정 문제로 촉발된 왕과 젠트리 및 청교도들과의 갈등의 씨앗은 바로 헨리 8세에 의해 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배신, 불륜과 죽음, 정치적 음모와 종교 갈등 등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가득한 그의 드라마틱한 생애는 당장 그의 생애를 희곡으로 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후세의 창작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특히 6명의 왕비에 관한 일화는 현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재창작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전설적인 배우 리처드 버튼이 헨리 8세를 연기한 1969년작 천일의 앤을 비롯해서 나탈리 포트만과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소설 원작의 2008년작 천일의 스캔들, 드라마 튜더스와 울프홀 등 수많은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표현하게 됩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로 유명한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푸른 수염 역시 의처증과 아내를 죽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헨리 8세가 모티브가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18살의 수려한 청년으로서 즉위했음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늙고 흉하게 비대해져가는 몸만큼이나 부인들을 차례로 죽이는 푸른 수염 같은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가 대부분 최후를 결정지은 6명의 왕비를 보면 기묘하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 처형, 사별의 단계를 한 번씩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왕비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과 네 번째 왕비 클레페 공국의 공녀 클레페의 앤처럼 처음에는 국익을 위해서 타국의 왕녀와 정략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두 번째 왕비 엠블린과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처럼 어리고 매력적인 시녀 출신의 여인과 재혼하여 얼마 가지 않아 모두 간통죄를 명목으로 처형시킨 뒤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와 여섯 번째 왕비 캐서린 파처럼 비교적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지만 얼마 못 가 사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편 헨리 8세는 그가 죽인 왕비들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일화를 전해오고 있으니 하나는 바로 영국 음악사에서도 손꼽히는 작곡가인 헨리 8세가 자국의 전통 민요 그린슬리브스의 곡조를 일부 작곡했고 푸른 옷소매 아가씨의 주인공이 바로 그와 가장 극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엠블린이라는 것, 즉 헨리 8세가 엠블린을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헨리 8세가 오래 머물렀던 그의 별장 런던 남서부의 햄튼궁이 바로 그의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가 처형된 곳인 만큼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및 관계자들에 의해서 캐서린을 비롯해서 당시 처형당한 그녀의 내연남들에 대한 각종 유령 목격담이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헨리 8세는 뛰어난 혈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권과 여성 편력, 비정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양 진영에 대한 변덕스런 숙청 등의 모습에서 그가 죽고 약 100년 뒤에 태어날 조선의 숙종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 흥미롭게도 헨리 8세의 가족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인현왕후를 닮은 아라곤의 캐서린, 장희빈을 닮은 엠블린처럼 그들의 후계자들의 행보 또한 메리 1세는 경종과 엘리자베스 1세는 영조 와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영국 역사 그리고 서양사 전체를 봐도 한 시대를 통틀어 국왕 개인의 존재감이 이토록 컸던 인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토마스 울지와 모어 크로멜 등 뛰어난 재상들을 옆에 두었으나 사실상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가 직접 내렸고 이것을 보좌한 재상들 역시 모두 그의 손으로 숙청되었으니 왕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의 눈치를 보는 속에 그에 대한 엠블린의 밀당 못지않게 그는 신하들과 치열하게 밀당하며 그들을 진영을 나누어 경쟁시키는 속에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엄청난 폭정 속에 비로소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었으니, 앞서 두 차례 거대한 전쟁을 치른 영국의 위태로운 왕이 되었음에도 그가 이토록 국정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다면 영국은 각종 내란과 침략 등 더 큰 유혈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대외 문제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주변 약소국들을 침공하고 점령한 것은 물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등의 강대국들과도 연이어 충돌하고 또 동맹을 맺으며 열강 행세를 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유럽의 한낱 변방으로 취급되어 오던 잉글랜드는 그의 치세부터 시작되는 튜더 스튜어트 왕조 시절 유럽 정세에 정치 경제적으로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등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훗날 하노버 왕조 때의 절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시초는 엄연히 헨리 8세라고 할 수 있었으니 내부적으로도 스코틀랜드를 무릎 꿇리고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합병 및 정복한 그는 머지않아 등장할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과 그들의 최전성기인 대영제국 성립에 기초를 닦게 됩니다.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차남, 랭카스터와 요크의 혈통을 모두 물려받고 태어나 요절한 형을 대신해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고, 6번의 결혼과 2명과의 이혼, 2명에 대한 처형, 2명과의 사별을 겪는 속에 정복전쟁을 통해 후대 통합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영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국교회를 설립, 강력한 왕권으로 영국식 절대주의를 세웠으며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37년 런던의 햄프턴 코트 궁에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와 그의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 사이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에드워드 튜드였습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종교개혁까지 감행하며 2명의 왕비와 신복들을 포함 수많은 희생을 치른 헨리 8세는 전왕비 캐서린과 엠블린이 수차례 아들을 임신하고도 끝내 유산미 사산했던 것을 떠올리는 속에 결국 얻어낸 아들의 탄생을 보며 채통도 내려놓은 채 울먹이며 기뻐했고,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왕자의 탄생에 잉글랜드 전역이 환호하며 런던탑에서는 무려 2000여 발의 축포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에드워드로서는 태어나자마자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헨리 8세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정숙한 왕비로서 에드워드를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12일 만에 산용열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차례로 3명의 왕비를 더 맞아들였으나 아들만은 더 이상 갖지 못한 헨리 8세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인 만큼 그토록 기다려온 단 한 명의 왕자이자 후계자인 에드워드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왕자를 아련할 수 있는 외부인을 엄격히 제한시키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 자라게 했는데요. 조선의 숙종이 그의 막내 아들 연령군을 제일 사랑했던 것처럼 그와 닮은 헨리 8세 역시 막내 에드워드를 제일 사랑했고, 그의 소년기에는 20년 넘게 나이차가 있는 큰 누나 메리와 4살 터울의 작은 누이 엘리자베스와의 무난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한편 특별히 소수의 귀족 자제들을 엄선하여 왕자로 하여금 그들과 공부, 운동 및 사교를 즐기게 했으니 이 소년들 중 한 명이 바로 훗날 에드워드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영원한 연인이 되는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한편 당시 스코틀랜드에 대한 완전 복속을 노리던 헨리 8세는 아들 에드워드와 그보다 5살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후 어린 여왕의 어머니인 섭정 마리드 기즈가 딸을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보내 양육시키면서 이 결혼은 무산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사실상 친모와 다름없이 그를 보살펴준 양모 캐서린 파의 사랑 아래 뛰어난 교사인 윌리엄 그린달을 스승으로 맞은 에드워드는 더불어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에게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시사하는 등 영특함을 드러내면서 10살의 나이로 왕이 될 자신과 비슷하게 8살의 왕위에 올라 남유다 최후의 선한왕으로 불리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보인 요시아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특히 높은 이해력과 남다른 지성을 드러낸 에드워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캐서린파의 영향 때문인지 칼뱅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복음신학의 깊은 조예를 드러냈으니 이것은 훗날 그가 개신교적 방향으로 종교개혁 노선을 펼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에드워드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헨리 8세는 그의 사후 일어날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섭정위원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왕을 보좌해줄 것을 유언한 뒤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의 마대숙, 즉 죽은 제인 시모어의 오빠로서 섭정위원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시모어는 왕의 죽음을 사흘간 극비리에 붙이는 속에 추미론 회의를 소집하여 동료 위원들의 지지를 받아냈고 결국 선왕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후국경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왕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섭정의 역할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일 뿐 그의 조카이자 합법적 계승자인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보좌했으며 마침내 왕의 죽음이 선포되자 왕세자 에드워드가 그의 뒤를 이어 부왕이 확립한 국교의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튜드 왕조의 제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한 섭정 에드워드 시모어는 왕으로부터 서머셋 공작에 임명되는 한편 신교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평민들의 안위를 돌보는 등 비교적 무난한 통치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자신과 더불어 권력의 중심이 된 동생 토마스 시모어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시모어 가문의 독주를 못마땅해 한 여러 야심가들로부터 견제의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형 못지않은 야심가였던 토마스 시모어는 에드워드의 사실상 친어머니와 같은 캐서린파의 입지를 활용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한편 왕위 계승권이 있는 자녀뻘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도 접근했고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항해 조카인 어린 왕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에드워드 6세를 윈저성으로 데려가 감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민심 수습이 필요했던 에드워드 시모어는 결국 동생 토머스에게 반역죄를 물어 처형시키게 됩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평민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그들을 괴롭히던 인클로저 즉 영지주에 의한 공유지 사유화에 대해 반대 법안을 발기했으나 지주들이 주를 이룬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됨에 따라 시모어가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게 됩니다. 마침 이 상황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여긴 시모어가의 정적인 더들리가의 수장 존 더들리는 내부 카톨릭 세력과 손잡고 시모어가의 탄핵을 이루어냈으며 그렇게 섭정에서 해임된 시모어는 1년 뒤 다시 한번 반역죄로 체포되는데요. 더들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야심 많은 외척에 대한 제거의 필요성을 느낀 스스로의 의지였는지 에드워드 6세는 결국 시모어에 대한 처형 문서에 서명했고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그는 결국 비참히 처형되었으니 에드워드는 냉정하게도 짧은 한 문장으로 그날의 일을 담담히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게 됩니다. 오늘 8시 외삼촌이 처형당했다. 그렇게 에드워드 6세의 재위기의 전반기를 장식한 서머시 공작 에드워드 시모어가 퇴장하고 노썸벌랜드 공작으로 추대된 존 더들리가 국정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속에 그가 에드워드에게 성년이 되면 전권을 넘겨주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왕의 환심을 사는 한편 에드워드 6세 역시 점차 성년의 나이에 다가서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니 위태로운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놓인 어린 왕은 과연 잉글랜드 역사에 특별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1552년 2월 런던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고난과 불량한 위생에 대한 설교를 했고 이 설교에 감화된 국왕 에드워드 6세는 이 문제를 두고 주교와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15살 성년의 나이에 다가서면서 통치의 적극성을 드러낸 그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것을 주도하는 리들리 주교 및 종교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홍역과 천연두가 발병하면서 왕의 몸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런던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순례하는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입으로만 말하기보다 실천을 중요시했던 왕은 순행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몸소 살피었고 남부의 항구 도시 포츠머스를 방문한 뒤에는 해안경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군의 재정비와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누구보다 열렬한 신교주의자였던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일상 언어인 영어로 감사 성찬예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된 국교의 기도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최초의 신교 성향의 기도서로서 부친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립된 영국 국교회의 전례문서, 즉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성공의 기도서가 탄생했으니 이것은 단순히 교황청과 결별한 것에 불과했던 영국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엘리자베스 시대를 거쳐 완전한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됩니다. 한편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과도한 아니 살인적 스케줄은 왕의 급격한 병세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폐결핵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는 각혈과 발작성 열을 일으키며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한편 정권의 실세로서 에드워드가 사망할 경우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존 더들리는 왕의 병세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주변인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민간 주술사를 통해 에드워드에게 비소를 주입시켜 온몸이 비틀거리는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왕의 생명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왕위 계승자인 메리가 독실한 카톨릭으로서 신교 정권인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던 만큼 더들리는 또 다른 왕손이자 신교도인 제인 그레이를 며느리로 맞아 새 왕으로 즉위시킴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제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강요받은 에드워드는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이 메리가 왕이 되어 영국 교회가 다시 카톨릭으로 선회함으로 전국에 피바람이 불 것을 염려한 것인지 결국 제인을 왕국의 차기 계승자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그 직후인 1553년 7월 재위 6년 차에 접어든 에드워드 6세는 이제가 성년이 된 1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들리의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편법이었고 민심은 오로지 적법한 계승자인 메리에게 쏠려있던 만큼 더들리에 의해 잠시간 왕위에 오른 제인 그레이가 고작 9일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끝내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에드워드의 염려대로 메리는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선회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숙청을 감행하면서 국가의 치명적 혼란을 초래시켰고 그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둘째 누이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수장령 즉 통일령 반포를 통해 동생 에드워드가 제정한 성공의 기도서를 비롯해서 그의 시대에서 행해진 신교적 개혁들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영국 국교회는 이처럼 신교를 기반으로 한 고유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됩니다. 오랜 재위와 파격적 행보로 유명한 헨리 8세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첫째 누이 메리 1세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는 둘째 누이 엘리자베스 1세에 비해서 요절한 에드워드 6세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한 만큼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사후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드워드는 그의 개인적 존재감을 우회적으로나마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 톰 소여의 모험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로서 풍자문학의 대가 나아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12세기경 북유럽의 전설에서 전해오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한 편의 사회 풍자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늙은 국왕의 하나뿐인 왕자라는 설정을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에드워드 6세를 주인공으로 한 흥미로운 작품을 써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왕자와 거지였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체험을 통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편 그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풍자한 이 작품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흥미로운 줄거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수많은 곳에서 패러디 및 재창조되었는데요. 여느 군주들처럼 그저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늘 행동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던 어린 성군의 모습은 요절한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왕으로 인식되던 그를 전 세계 고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이 위대한 작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헨리 8세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 10살의 어린 나이에 일국의 왕위에 올라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끝없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최초로 국교의 신교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영국의 빛나는 미래를 연 어린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오촌 조카 제인 그레이에게로 이어집니다. 영국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막내딸이자 헨리 8세의 유일한 동생으로서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의 왕비를 거쳐 남편의 사망 후 서퍼 공작 찰스 브랜든과 재혼한 메리 튜더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속에 3명의 자녀 프랜시스, 헨리, 엘리너를 낳게 되는데요. 이 중 장녀인 프랜시스 브랜든은 16세의 나이로 도시 토작 헨리 그레이와 결혼했고 4년 뒤 그들이 향후 낳게 될 3명의 자녀 중 첫 자녀로서 딸이 태어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제인, 영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여인 중 한 명으로 남게 되는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돋보이는 아름다운 외모에다 런던의 주교 존 에일머로부터 라틴어와 히라버를 배우고 플라톤에 대해서 당대 학자 로저 애쉬켄과 토론하는 등 제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지성미를 나타냈으나 딸을 그저 출세의 도구로만 생각하던 제인의 부모는 외향적인 자신들과 달리 내성적이고 학구적인 제인을 못마땅해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녀를 매질하고 학대하는 등 딸에게 비참한 유년기를 안겼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불행하게 시작한 그녀에게 신께서 잠시나마 구원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었으니 신의 손을 빌려 그녀에게 다가온 한 자상한 여인은 바로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 제인의 사촌 진의 종조부인 헨리 8세의 제5계비 캐서린 파였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의부 자녀들인 엘리자베스 에드워드와 더불어 비교적 먼 관계인 제인에게까지 사랑을 준 캐서린은 제인을 자신의 저택에서 살게 하는 속에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그녀에게 애정을 쏟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 시기는 제인의 불행한 전 인생을 통틀어 그나마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실한 신교였던 캐서린파의 영향으로 제인 역시 엘리자베스 에드워드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신교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38년간 영국을 통치한 헨리 8세가 사망했고 이미 지난 두 차례의 사별에 이어 또다시 과부가 된 캐서린은 귀족 토마스 시모어와 재혼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노쇠한 그녀는 자신의 생애 첫 아이를 힘겹게 출산한 뒤 산용열로 사망해버렸고 캐서린의 장례식을 치르며 누구보다 슬퍼한 제인은 그녀의 안락했던 생활 역시 끝이 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헨리 8세의 장녀로서 이미 성인이었던 메리는 네 번째 양모인 캐서린파로부터 큰 영향을 받진 않았으나 다정했던 그녀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고 캐서린의 장례를 성실히 치러내는 오촌조카 제인을 보며 그녀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그들의 주변인들에 의해 벌어질 역사적 상황은 그들의 신뢰적 관계를 끝내 파국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한편 제인의 부모인 헨리와 프랜시스 부부는 어떻게든 딸을 왕비로 들여 출세하려 했으니 처음에는 제인을 할아버지 뻘인 헨리 8세의 왕비로 들이려 했으나 그가 죽으면서 실패했고 결국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최적격자인 새로운 왕 에드워드 6세의 왕비로 들이려 했으나 일의 주선을 맡은 토마스 시모어가 왕의 납치 혐의를 명목으로 처형당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실 제인은 당시 에드워드 6세의 외사촌 하트퍼드경과 정혼한 상태였으나 하트퍼드경의 아버지이자 섭정관이었던 에드워드 시모어가 권력에서 밀려나 처형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예전 악명 높은 징세관이자 헨리 8세에 의해 처형당한 에드먼드 더들리의 아들로서 새로운 섭정이자 권력자인 노썸벌랜드 백작 존 더들리가 등장하면서 제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국왕 에드워드 6세가 투병 생활을 하는 속에 그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게 된 존 더들리는 그의 사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신교도인 자신들과 대척점에 있는 다음 계승자 카톨릭교도 메리에 대항해 또 다른 왕녀인 신교도 제인을 며느리로 맞아 그녀를 새로운 왕으로 내세울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하트퍼드경과 정혼한 제인은 이를 당연히 거부했으나 존 더들리의 계략에 찬성한 제인의 부모는 말을 듣지 않는 딸을 매질하여 강제로 혼인서약서에 서명하게 했고 절대로 부모의 강압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제인은 결국 존 더들리의 차남 길포드 더들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한편 존의 예상대로 에드워드 6세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그는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고 서둘러야 했던 존은 제인의 부모와 함께 병석에 누운 국왕을 회유하여 그로 하여금 기존의 왕위 계승법을 무시하고 구교도 메리가 아닌 신교도 제인을 차기 계승자로 지정하도록 만들었고 에드워드 6세는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들리는 4일간 왕의 사망 소식을 비밀에 붙이는 한편 행정사법기관인 추미론 위원들을 회유 설득 및 협박하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제인의 즉위 시 일어날 반발을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프랑스와 밀약을 맺고 그들에게 대륙 내 자국령 칼레를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과 군대를 지원받을 것을 약속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존 더들리는 며느리 제인을 대동하여 추미론 위원들을 만나게 하는 속에 왕의 유언에 따라 제인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합법적 계승권자인 메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제인은 자신의 즉위 소식을 듣자마자 경악하며 졸도하는 속에 당연 이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끝내 양가의 부모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어머니로부터 또다시 매질을 당하는 속에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불리는 레이디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그러나 1543년 제정된 왕위 계승법에 따라 헨리 8세의 장녀 메리는 어디까지나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잇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잉글랜드의 합법적 왕위 계승자였고 당장의 민심이 등을 돌리는 속에 더들리 세력에 불만을 품은 지방의 호족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메리 역시 불법적으로 왕위를 빼앗기면서 일단 더들리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서폭 지방 플렘링엄에 몸을 숨겼으나 민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동부 캐닝홀 도착하여 30여 명의 귀족 및 그들의 군대와 합류하게 되는데요. 존 더들리가 예상한, 아니 어쩌면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반발이 일어나는 속에 평생 굳은 신념을 지켜왔으면서도 탐욕스런 무리들에 의해 홀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은 채 만인의 적이 돼버린 제인 그레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메리를 따르는 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나면서 위협을 느낀 존 더들리는 아들 로버트와 길포드를 앞세워 즉각적인 진압에 나섰으나 오히려 대패했고 민심이 왕위 탈취자인 그를 떠나 메리에게로 향하면서 사병들을 비롯해서 추미론 위원들까지 점차 진영 내 이탈 현상을 보였는데요. 한편 메리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런던으로 밀고 내려오는 속에 결국 추미론이 메리가 합법적 계승자이고 존은 반역자라 선포하면서 무려 그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걸게 됩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린 존 더들리는 뒤늦게 메리를 지지하며 항복했으나 체포되었고 그와 더불어 왕위 찬탈을 주도한 제인의 부모는 딸과 사위를 버려두고 탈출하게 됩니다. 1553년 7월 메리가 영국의 합법적 왕 메리 1세로 선포되고 군중들이 그녀의 등극에 환호하는 속에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진 제인은 순순히 폐위에 동의하며 왕위에서 물러났으나 자이든 타이든 메리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년부터 제인의 인성을 알았고 그녀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한 메리 1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역자인 존 더들리는 즉각적으로 처형시켰으나 제인의 경우 신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녀를 유폐시킨 뒤 추후 자신이 결혼해 후계자를 낳을 경우 석방할 계획을 품으며 사실상 선처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렇게 제인은 런던탑에 유폐되었으나 비교적 평화롭게 생활했고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독서 등 여가를 즐기며 역설적이게도 생애 첫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편 미혼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된 메리 1세는 잉글랜드 신교도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추미론의 의견을 묵살하고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회귀시키는 선상에서 그녀의 외가인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와 결혼할 뜻을 나타내는데요. 결국 이에 불만을 품은 신교도 토마스 와이어트가 같은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왕으로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바로 진압되었고 여기에 제인의 아버지 헨리 그레이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딸 제인 그레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존 더들리와 더불어 제인의 옹립에 앞장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메리에게 붙은 귀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인을 계속 살려둘 경우 언제든 신교도들이 그녀를 빌미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제인에 대한 처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가엾은 제인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메리는 제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줄 것을 제안하는 등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 독실한 신교도로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이 믿는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던 제인은 메리의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이 제안을 끝내 거절했고 더 이상의 달리 도리가 없어진 메리는 결국 제인의 처형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1554년 2월 12일 제인의 처형식 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메리는 제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으로서 하녀들을 시켜 제인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게 했는데 당시 사형수라 할지라도 임신을 한 여인의 경우 무고한 아이를 함께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집행을 연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제인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 그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처형당하게 된 남편 길포드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인을 보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고 그 역시 결국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더들리가의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인지 제인은 그와의 만남을 완곡히 거부했고 직후 길포드가 처형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애정은 남아있던 건지 가엾은 제인은 남편의 이름을 외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런던탑의 처형대에 오른 제인은 앞이 안 보이는 만큼 처형대를 찾지 못해 당황해했으나 결국 사제의 손을 잡은 채 처형대에 도착했고 처형을 앞두고 두려움을 참지 못했던 남편 길포드와 달리 의연한 태도로 마지막 기도를 마친 뒤 만 16세의 어린 나이로 한 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꽃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인의 사망 후 11일 뒤 그녀의 부친 헨리 그레이 역시 반란에 가담한 죄목으로 처형당했으나 모친 프랜시스의 경우 사실 모든 일에 배후에 있던 그녀는 책임을 벗어버린 채 남편은 물론 자신이 희생시킨 딸을 구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처형으로 재산이 국고에 몰수당하자 빈털터리가 된 채 그들의 사망 후 채 한 달이 안 되어 자신의 시종 아드리안 스토크와 결혼하였는데요. 이후 사촌 메리의 사면으로 왕궁에 출입까지 하게 된 그녀는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새 자녀를 더 낳고 잘 살았으며 제인에 대해서는 평생 일절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자신에게는 편안했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제인을 죽인 메리 1세는 왕으로서 5년의 삶을 더 영위한 뒤 사망했고 제인과 더불어 캐서린파의 양육을 받았던 엘리자베스가 메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1603년까지 무려 45년간 재위했는데요. 이후로도 영국은 5년 재위한 메리 2세, 12년 재위한 앤과 64년 재위한 빅토리아, 그리고 68년째 재위 중인 엘리자베스 2세 등 수많은 여왕들을 맞았으나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고작 9일간 재위했던 제인의 경우 단지 9일 여왕이라 부르며 그녀를 영국의 합법적 왕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끝내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고 아들 헨리 2세를 통해 플랜테저넷 왕조를 열었던 마틸다와 달리 제인의 경우 현재 잘 알려진 메리와 엘리자베스보다도 형식적으로나마 엄연히 절차를 거쳐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여인이었으니 그녀는 바로 영국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여왕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튜더가의 반개 왕족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드러내며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게 했으나 사악하고 탐욕스런 부모의 잘못으로 사랑 없는 강압적인 결혼과 불법적인 왕위직위를 거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속에 비참히 처형당한 순교자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녀를 죽인 블러디 메리 1세에게로 이어집니다. 1516년 런던 교회 그리니치의 플라센티아 궁전에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와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발생한 5번의 임신과 유산 및 사산 끝에 드디어 생존 자녀가 나타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메리 튜더였습니다. 비록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은 아니었으나 첫 번째인 동시에 유일한 자녀였고 왕의 용모를 빼닮았던 메리는 아버지 헨리 8세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왕은 그녀에게 영국의 왕족 중 사상 처음으로 웨일즈의 여공작이라는 칭호를 내리는 한편 독립된 궁정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리의 어머니 캐서린은 하나뿐인 딸의 교육을 위해 그녀의 고국 스페인으로부터 유명한 인문주의자인 후안 루이스 비베스를 초빙해 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성서와 고전을 배우는 등 왕실의 명문 교육을 받은 메리는 라틴어와 불어 등 각종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녀의 탄생 직후 대륙에서 태동한 진보적 신교 사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데다 양쪽 부모, 특히 스페인 공주 출신인 어머니 캐서린의 영향 탓에 그녀 역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편 메리의 나이 9살 때를 기점으로 그녀의 행복했던 시절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했으니 캐서린 왕비가 오래도록 적장자를 낳지 못하자 조급해진 헨리 8세는 왕비의 시녀인 젊은 엠블린과 결혼하여 그녀를 통해 아들을 갖고자 했고 이미 자신이 왕비와 20년의 결혼 생활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캐서린이 자신의 형 아서와 6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추진한 것인데요. 그러나 만약 캐서린과 헨리의 결혼이 무효라
없었더라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는 사생아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기에 캐서린은 자신의 명예는 물론 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헨리 8세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며 무려 7년간의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손을 들어준 교황에 대항해 카톨릭과의 연을 끊고 독립적인 영국 국교의 설립까지 불사하면서 끝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한편 캐서린이 왕비의 지위를 잃고 물러남과 동시에 사생아로 격화되면서 공주 자기와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메리는 웨일즈의 변경으로 보내졌고,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딸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낸 캐서린은 결국 암에 걸려 사망했고, 전왕비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기쁨을 드러낸 헨리 8세는 자신은 물론 친자녀 메리까지 그녀의 장례식 참석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끝없는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 메리는 어느덧 20살의 완전한 성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이 죽기 3년 전 엠블린과의 재혼과 함께 그녀와의 관계에서 딸 엘리자베스를 갖게 된 헨리 8세 는 서출이 되어버린 가엾은 장녀 메리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로 하여금 적자가 된 엘리자베스의 시종을 들게 하는 등 크나큰 굴욕을 선사했으니,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고 죽게 한 엠블린과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에 대해 메리는 뿌리 깊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녀를 위로하려 한 것인지 새왕비 엠블린 역시 캐서린처럼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며 끝내 적장자를 낳지 못했고, 헨리 8세가 아이를 낳아줄 또 다른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엠블린을 불륜, 근친상간 등의 각종 죄목을 붙여 처형시켜버렸으니 엘리자베스 역시 사생아로 격화되면서 메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가 한때 금지 오겹과 같던 딸 메리에게 이토록 매정하게 군 데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당시 헨리 8세는 수장령을 통해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적인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으나 서임권을 왕이 장악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톨릭 교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대륙식의 완전한 교리개혁을 주장한 신교파가 반발하는 속에 그들과 대립하며 가톨릭의 재건을 꿈꾼 구교파는 메리를 그들의 구심점으로 삼았으니 자신의 평탄한 이혼 및 재혼, 그리고 국내 교회의 장악만을 목표로 한 헨리 8세는 양극단 세력들을 모두 배척했고 특정 한쪽의 상징적 인물이 된 메리가 껄끄러웠던 것인데요. 이처럼 가장 행복했어야 할 시절에 겪은 부모의 불화, 아버지의 냉대 속 평생토록 대우받던 자신의 처지가 몰락하고 어머니가 죽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은 메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 만성 생리불순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후로도 헨리 8세로부터 자신의 거주와 활동구역을 제한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으니, 어린 날에 겪은 이러한 충격의 여파는 훗날 그녀의 비극적인 상상 임신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후로도 끝없이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며 총 6명의 왕비를 두었고, 그중 세 번째 왕비였던 제인 시모어는 모두가 그토록 고대한 적장자 에드워드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메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제인은 그녀와 각별히 지내는 한편 헨리 8세에게 딸과의 화해를 중재했는데, 헨리 8세는 메리에게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캐서린과의 결혼을 부정하고 자신이 사생아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하느님과 나의 양심이 허락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며 완강히 버티던 메리는 끝내 부친의 요구가 담긴 서류에 서명했으니, 자신 스스로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이 사건은 그녀의 평생의 후회와 자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이러한 메리의 노력에도 불구 자신의 약속을 당장 실행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 회복을 추진한 6번째 왕비 캐서린파의 노력하에서 비로소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적자로 인정하진 않되 공주의 신분과 왕위 계승권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제인 못지않게 의붓자녀들을 사랑했던 캐서린파는 어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독실한 신교도로 거듭나게 했으나, 이미 장성했고 뿌리 깊은 카톨릭이었던 메리는 따뜻한 심성의 그녀를 정신적으로는 의지하되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이후 1547년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헨리 8세가 사망했고, 유일한 적자인 이복동생 에드워드가 10살의 나이로 에드워드 6세로서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와 그의 섭정들이 전부 개신교 성향이었기에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메리는 즉각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무리한 행보로 병세가 악화된 에드워드 6세가 재위 6년 만에 끝내 사망했고, 그의 사망 이전 섭정이자 신교도인 노썸벌랜드 백작 존 더들리
더들리는 가톨릭인 메리가 즉위할 경우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그녀의 왕위 계승을 막고자 자신의 아들 길포드와 메리의 오촌 조카 제인 그레이를 결혼시켰고 평상에 있는 에드워드로 하여금 신교도인 제인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서명시킴으로써 메리 대신 그녀를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메리는 가톨릭 가문 하워드가의 요새인 프렘링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를 강탈한 존 더들리의 행보는 몇 가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선 미성년자인 에드워드 6세가 바꾼 왕위 계승법은 어차피 효력이 없었던 데다 제1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 낳은 헨리 8세의 장녀로서 적법한 왕위 계승자였던 메리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던 만큼 존 더들리의 불법적 횡포에 온 나라가 분노하며 수천의 군대가 메리 진영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존 더들리는 즉각 메리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애초에 명분도 정통성도 없던 만큼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그의 군대는 금방 와해되었고 결국 1553년 8월 수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 메리는 당당히 런던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10월 부친이 제정한 계승법에 의거 합법적 왕위 계승권자인 메리 튜더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그녀가 바로 단 9일을 제위하고 반역죄로 쫓겨난 제인 그레이에 비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히 왕위를 계승하여 온전한 권력을 쥐고 잉글랜드를 통치한 첫 번째 여왕 메리 1세였습니다. 헨리 8세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화와 함께 닥쳐온 거대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쥔 메리 1세. 불행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덧 서광이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즉위 당시 37세였던 메리 1세는 어릴 적부터 불행한 일들을 끝없이 겪은 탓인지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작고 깡마른 몸매에다 근시 때문에 생긴 눈살을 찌푸리는 버릇과 그로 인해 생긴 많은 주름 등 외모 또한 볼품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부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내 외부의 카톨릭 세력이 메리를 구심점으로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혼사 제안을 모두 거절해버렸기에 불행히도 메리는 이 당시까지 노처녀로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캐서린이 이혼당하여 쓸쓸히 죽고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녀이기에 메리 1세는 즉위와 함께 어머니의 명예와 그들의 종교인 카톨릭의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겪은 수모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고자 했는데요. 한편 메리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신교 성향의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후계를 잇게 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일구어낼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카톨릭교도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왕의 남편 후보로 처음 거론된 사람은 메리가 실제로 연정을 품기도 했던 레지널드 폴 추기경이었으나 그의 나이가 이미 50을 넘긴 만큼 무리가 있었고 대신에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어 메리와 함께 카톨릭의 부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염두에 둔 것은 물론 그녀의 구미에 맞는 적절한 청혼이 들어왔으니 청혼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 캐서린의 조카인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의 장남, 즉 메리 1세에게는 오촌 조카로서 무려 11살이 어린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였습니다. 메리 자신 역시 어머니를 통해 스페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잉글랜드가 카톨릭 국가로 복귀하는 데 있어 스페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여왕의 혼인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그녀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가리지 않고 일반 대중은 물론 추미론 의회 카톨릭 성향의 신복들까지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니 그 이유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비가 된다면 그녀가 외교 및 대내외 정책에서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며 즉 이것은 잉글랜드 자체가 스페인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펠리페는 군주가 아닌 단지 자신의 부군이 될 것이고 주요 관직에는 오직 잉글랜드인만을 임명할 것이며 여왕이 남편 나라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의 사망 시 펠리페가 잉글랜드 왕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결혼 조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만으로 외국 군주와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종식될 수 없었고, 급기야 영국시 황금기의 기반을 닦은 대 토마스 와이엇의 아들로서 여왕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한 소 토마스 와이엇은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새 군주로 위시하여 4천의 병력을 대동해 런던으로 진격하는 등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행히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군사적 반발에 충격을 받은 메리는 펠리페와의 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자신의 결혼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대부분 신교도인 그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돌입했고, 이 반란에 제인 그레이의 부친 서퍽 공작이 가담했음이 드러난 만큼 제인에게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하들의 강권에 못 이겨 잠재적 위험 인물인 그녀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한편 반란군이 위시했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런던 탑으로 압송되어 넉 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거짓 개종 등 나름의 교묘한 처신을 보인 것은 물론 메리 입장에서도 설사 자신이 후사를 낳지 못할 경우 유일한 후계자인 엘리자베스마저 왕위를 잇지 못한다면 잉글랜드가 다시 내분 속으로 빠질 염려가 있었기에 결국 신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풀어주었고, 엘리자베스는 지방에 집거하며 후위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메리 1세는 1554년 7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왕세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에는 카를 5세가 사망하면서 펠리페가 뒤를 이어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유럽 최강대국으로서의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게 되는 펠리페 2세였으며, 그의 아내인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 교도와의 결혼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룬 메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의 완전 복귀라는 대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즉위 후 열린 첫 의회에서 20년 전 이루어진 부친 헨리 8세와 모친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 무효를 다시 무효로 선언한 메리는 헨리 8세 이후 제정된 교회법을 모두 폐지, 교황권을 부활시켰고, 선왕 에드워드 6세 시절에 이루어진 성공의 기도서를 사용 금지시켰으며, 쫓겨났던 카톨릭 주교들을 대거 복귀시켰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까운 옛날 엠블린을 앞세워 어머니와 자신을 파멸시킨 신교도들에 대한 대대적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에서 어긋나는 그릇된 원리들이 쓰여있는 책들, 즉 신교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를 엄벌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신교도 사제 2,000명이 쫓겨난 것은 물론 헨리 8세 시절 주로 성직자나 고위층이 처형되었던 것에 비해 그녀의 치세에서는 일반 서민층 남녀가 주로 처형되었는데요. 이러한 불길은 국내 교회 수뇌부들에게로 옮겨졌으니 글로스터 주교 존 후퍼, 세인트폴 성당의 사제 존 로저스, 로체스터 주교 휴 라티머, 에드워드 6세를 감동시킨 바 있는 웨스터민스터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상징이자 오랜 기간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토마스 크랜머까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함으로써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우선 그의 부친에 비해 메리는 교회 조직을 다시 크게 재편할 시간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스페인의 왕자와 결혼한 메리에 대해 의회가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메리의 신교도에 대한 박해는 표적의 대상이 주로 고위층이 아닌 서민들이 됨으로써 불만을 산 것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그 교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순교의 신화나 영웅이 부족했던 신교도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결집시키는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귀족과 서민을 가리지 않는 수백 명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은 이를 지시한 여왕에게 피해 메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이것은 훗날 붉은색을 띠는 칵테일의 이름 블러디 메리의 유래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민심에 불을 붙이듯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한 메리의 남편 펠리페 2세는 대프랑스 전쟁에서 잉글랜드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고, 의회는 결혼 전 메리가 내세운 결혼조약, 즉 여왕이 남편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내세워 전쟁 개입에 반대했는데요. 그러나 스스로의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메리는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잉글랜드의 국익과 무관한 스페인 프랑스 전쟁에 참전했고, 그나마 승리해서 무언가 얻기라도 했으면 좋았건만 전세는 끝없이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았으니 100년 전쟁의 결과로서 200년간 지켜온 유럽 대륙 내 남은 잉글랜드의 마지막 영토, 무엇보다 양모거래의 중심지로서 국가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잉글랜드민의 자존심 칼레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불필요한 전쟁 수행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에 보답하는 작은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으니 종교 탄압으로 인한 혼란과 더불어 경제마저 악화되면서 메리에 대한 민심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국민의 열렬한 성원 속에 즉위했으나 민심을 무시한 광폭 행보를 보이며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 메리 1세. 더불어 그 과정에서 여왕의 몸과 마음은 더욱 상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으니 막바지에 다다른 그녀의 남은 생애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1554년 7월 38세의 나이로 27세의 펠리페 왕자와 결혼한 메리 1세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인 자신의 카톨릭 정신을 이어갈 후계자의 탄생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해 9월 자신이 이미 폐경을 맞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잠시 메리와 함께 잉글랜드에 머무른 펠리페는 곧 스페인으로 돌아가 부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 펠리페 2세로서 즉위했고 남편을 향해 깊은 애정을 드러낸 메리는 그에게 잉글랜드에 자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의 마음은 메리와 같지 않았던 것인지 무엇보다 자국에 대한 통치에 여념이 없던 만큼 그녀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 없었고 둘은 그렇게 무늬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메리의 체중이 늘고 몸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속에 메리는 이것을 임신의 징후라 확신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에서 소식을 들은 펠리페 2세 역시 왕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잉글랜드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예정일을 2달이나 넘기고도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이 메리의 상상 임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펠리페 2세는 실망 속에 스페인으로 귀국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로부터 또다시 임신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것이 상상 임신일 것이라 여긴 펠리페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 잉글랜드를 방문하지 않았고 이번만은 정말로 자신이 임신을 한 것이라 확신한 메리는 자신의 사망 후 미성년의 왕이 즉위할 경우 남편에게 섭정을 맡긴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했으나 결국 이것 역시 또 다른 상상 임신으로 드러났고 메리는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펠리페 또한 메리의 나이가 이미 40을 넘긴 만큼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데다 이미 그녀가 자신을 2차례 망신시킨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것인지 다시는 잉글랜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돌아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결혼 조약을 깨고 스페인의 대외 전쟁을 도왔으나 작은 성과는커녕 도리어 대륙 내 심장부인 칼레까지 잃어버렸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버린 데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속에 그녀는 절망하고 은둔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메리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후계자를 생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잉글랜드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신이 더욱 쇠약해져 가는 속에 당시 유행하던 감기에다 난소암에 걸려버린 그녀는 결국 1558년 11월 17일 향년 42세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메리의 사망 후 정확히 12시간 뒤 그녀의 옛 정인이자 캔터베리 대지교인 레지널드 폴은 마치 여왕을 홀로 보내지 않으려는 듯 그녀를 따라 자신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 축제를 벌이고 민생을 파탄낸 왕을 절대적 피해자인 백성들이 그간 얼마나 증오해온 것인지 여왕의 죽음 소식에 런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축제를 벌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렇게 메리 1세가 사망하면서 여왕의 이복 여동생, 그녀의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단 한 명의 계승자인 엘리자베스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영국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 헨리 2세의 모친 마틸다나 9일 여왕으로 불리는 제인 그레이의 경우 그들을 진정한 군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기에 5년간 잉글랜드의 합법적 군주로서 군림한 메리 1세를 보통 영국 최초의 여왕으로 인식하곤 하는데요. 보통 역사적 평가에서 메리의 무리한 결혼 추진 및 잔혹한 종교 정책이 두드러지지만 그녀는 의외의 치적을 달성하기도 했으니 재정기구의 간소화를 추진한 그녀는 부친 헨리 8세가 남겨놓은 정부 부처들을 통합 및 재조직했고 더불어 헨리 8세 때부터 계획되어 온 화폐를 제주조하는 사업의 초안을 작성하여 후대 엘리자베스 때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녀는 세금 부과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표 기준서를 작성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했으니 이것은 후대에게 당대에 비교하여 늘어난 수입을 물려주는 등 선대의 엉망진창이 된 재정권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메리 1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수백 명에 대한 잔인한 처형, 즉 블러디 메리에 대해서도 현대 사학계에서는 지나친 과장 및 편중된 시선을 덜어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그녀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 메리의 치세 당시 잉글랜드의 개신교 기반은 아직 튼튼하지 않았고 인구 대부분이 여전히 카톨릭 신자였던 만큼 신교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본 반면 대다수인 구교도들의 경우 그녀의 카톨릭 부흥책에 상당한 호응을 보냈는데 비록 그녀의 때이른 죽음으로 이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나 메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잉글랜드가 확고한 카톨릭 국가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리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매우 관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진정한 왕비 캐서린의 유일한 자녀로서 그들이 받은 박해만큼이나 많은 동정을 받은 그녀는 즉위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그녀 역시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에 엄격했던 반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해 매우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으니 이러한 모습은 후임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558년 메리 1세의 사망 당시 그녀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동부 피터버러에 있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자신 역시 유일하게 사랑한 어머니 캐서린 곁에 묻히기를 원했으나 끝내 사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고 말았으니 45년 뒤 그녀의 곁에 묻힌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영원한 애증의 대상이었던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현재 이곳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있는 두 여왕의 묘에 가보면 튜더 왕조를 이은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가 두 여왕을 기리면서 세우도록 한 비문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왕권과 무덤을 함께 공유한 엘리자베스와 메리 두 자매가 여기 부활의 희망 속에 잠들었노라. 헨리 8세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화 속 어머니가 비참히 사망하고 자신 역시 무참히 버려지는 속에 그치지 않는 음해와 저항을 넘어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남편에 대한 일방적 사랑과 고통과 비련의 세월 속 카톨릭의 부활을 꿈꾸며 광신적 삶을 살아간 피해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자 영국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53년 9월 런던 교회 그리니치에서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와 왕비 엠블린 사이에 귀한 공주가 태어났으니 헨리 8세가 그의 모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주의 이름은 바로 엘리자베스 튜드였습니다. 앞서 헨리 8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기에 이미 노쇠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어려운 전왕비 아라곤의 캐서린과 7년간의 혼인 무효 공방을 벌였고 교황청과의 단절과 국교의 설립까지 불사한 끝에 결국 캐서린을 내쫓음으로써 그녀의 시녀였던 젊은 엠블린과 재혼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엠블린마저 아들이 아닌 딸 엘리자베스를 낳으면서 헨리 8세는 크게 실망했으나 앤이 궁극에는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한 만큼 캐서린과의 관계에서 낳은 그의 첫 자녀 메리와 마찬가지로 자녀 엘리자베스에게도 점차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나아가 그는 1533년 계승법을 제정해 엠블린을 왕국의 합법적 왕비라 선포하는 한편 그녀가 낳은 엘리자베스를 제1왕위 계승권자로 지정했고 캐서린이 낳은 메리는 사생아로 신분을 격화시켜 엘리자베스의 시종을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엠블린이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며 후계자 생산에 실패하자 앤과 더불어 그녀가 낳은 엘리자베스 역시 헨리 8세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는데요. 결국 헨리 8세는 또다시 아들을 낳아줄 새 왕비를 드리기 위해서 엠블린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고 메리와 마찬가지로 사생아로 격화된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권은 물론 공주의 칭호마저 잃게 되었으며 한순간에 보호자를 잃은 3살의 어린 소녀는 궁중의 한켠에 은거하며 불안하고 위험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이복 언니 메리의 경우 모친 캐서린이 끝까지 합법적 왕비로 취급되었기에 그녀의 딸로서 백성들의 동정을 받았으나 엠블린의 최후에 대해서는 흔히들 인과응보라 비웃을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기에 마찬가지로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는 전혀 동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총명함을 드러낸 엘리자베스는 철학과 역사를 비롯해서 독서와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헨리 8세의 마지막 6번째 왕비로서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보듬은 캐서린파의 영향 아래서 당시 귀족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교육시키던 풍조 덕분인지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을 사사하며 방대한 지식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특히 캐서린 파는 사생아가 돼버린 그녀의 의붓자녀 메리 엘리자베스와 그들의 아버지 헨리 8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으니 1544년 제정된 의회법을 통해 헨리 8세는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여전히 적자로는 인정하지 않되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왕위 계승권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어느덧 14살의 숙녀가 된 해인 1547년 말년의 왕비의 조언을 받아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권을 회복시켜준 부친 헨리 8세가 향년 55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엠블린의 뒤를 이은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가 낳은 이복동생 10살의 에드워드가 뒤를 이어 에드워드 6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을 떠나보낸 왕비 캐서린 파는 사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전 그녀의 구혼자였던 토마스 시모와 재혼했고 캐서린을 사실상 친어머니로 여기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편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던 토마스 시모어는 자신의 아내인 전왕비 캐서린 파의 권세도 부족했는지 왕위 계승권이 있는 자녀뻘의 엘리자베스에게 추근됐고 이미 자신의 조카인 에드워드 6세가 왕인데다 형 에드워드 시모어가 섭정직에 있던 만큼 그 역시 엘리자베스를 유혹함으로 왕위에 한 걸음 다가서려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역시 미남에다 매력적인 토마스의 유혹에 이끌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인지 곧바로 추문이 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캐서린 파는 둘의 관계를 알고 충격을 받는 속에 엘리자베스를 급히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한 두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캐서린이었으나 의붓딸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을 차마 지울 수는 없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토마스와 절연했으며 캐서린의 산달이 다가왔을 때는 다시 그녀의 곁에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산용열로 죽을 위기에 처한 캐서린이 이제껏 묻어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두 사람에게 폭언과 저주를 퍼붓는 속에 결국 향년 36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자신에게 사랑을 준 유일한 사람을 고통 속에 죽게 한 엘리자베스는 이 일로 인해 평생에 남을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엘리자베스가 어느덧 20살의 완전한 성인이 된 1553년 병약한 이복동생 에드워드 6세가 향년 16세로 결국 사망했고 캐서린 파의 슬하에서 함께 지냈던 그녀의 오촌조카 제인 그레이가 9일간 왕위에 오르는 소동을 넘어 끝내 합법적 계승자인 이복 언니 메리가 37세의 나이로 메리 1세로서 새롭게 즉위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보다 무려 17살 연상으로서 어머니 아라곤의 캐서린과 자신의 몰락을 생생히 경험하며 굴곡진 삶을 살아온 메리는 부친 헨리 8세의 치세부터 행해져온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가톨릭 복고 정책을 펴면서 수많은 신교도들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한편 엘리자베스 역시 일찍이 친모 엠블린이 신교 세력과 손을 잡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했던 데다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던 계모 캐서린파 역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기에 선왕 에드워드 6세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신교도로서 성장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자녀가 없는 메리의 사후 왕위 계승 영순위로서 메리의 카톨릭 복고 정책에 반대한 신교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고 메리로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몰락시킨 앤블린의 핏줄인데다 한때 자신이 그녀를 신녀로 섬기는 등 굴욕을 겪은 바 있고 이제는 나아가 정치적 종교적 라이벌이 된 엘리자베스를 끝없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녀의 재위 초기 엘리자베스를 위시한 토마스 와이엇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런던 탑으로 압송된 엘리자베스는 무려 넉 달간 감금되어야 했으나 본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데다 증거가 없었고 메리가 적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죽일 경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교묘히 카톨릭 신도인 양 위장했기에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정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지방에 집거하며 후위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4년이 지난 1558년 카톨릭의 부흥을 꿈꾸며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했으나 이미 노쇠한 데다 조기 폐경이 온 까닭에 두 차례 상상 임신만 했을 뿐 끝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메리 1세가 향년 42세로 사망했고 그녀의 이복 여동생 여왕의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 남은 유일한 계승자인 25살의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약소국 이었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돋움시키게 되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폭군 헨리 8세와 처형당한 엠블린의 유일한 자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갖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속에 군왕이 될 뛰어난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쥔 엘리자베스 1세. 무엇보다 선왕 메리의 폭정과 실정 속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그녀 앞에 산재해 있었으니 막중한 사명을 띤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59년 1월 5일 매섭도록 추운 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니 오랜 고난의 마침표를 찍은 26살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명색이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당당히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그녀는 즉위와 함께 곧바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지해준 구교도 왕이 죽고 신교도 왕이 새롭게 즉위한 상황에서 가장 위협을 느낀 카톨릭 세력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잉글랜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빨리 엘리자베스를 메리처럼 강대국의 카톨릭 군주와 결혼시키려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 수많은 구혼이 들어왔으니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자 카를 대공, 스웨덴의 황태자 에릭, 프랑스의 왕 샤를 9세 등이었습니다. 먼저 펠리페 2세의 경우 선왕 메리에 이어서 엘리자베스를 통해 잉글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나가려 했으나 카톨릭 군주인 그에 대한 신교 세력의 반발이 심했고 무엇보다 그가 잉글랜드를 자국전쟁에 끌어들여 중요한 칼날을 잃게 하는 등 국민적 평판이 안 좋았기에 일찌감치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 후보들의 경우 엘리자베스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혼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고민했는지 여러 이유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키다 결국 전부 흐지부지 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이들 후보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존재했으니 그는 바로 러시아 루리크 왕조의 황제로서 러시아의 군주만을 칭하는 차르를 공식화시킨 장본인이자 정복전쟁을 통해 자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이후 유럽의 강자 러시아의 초석을 다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뇌제 이반 4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아직 유럽의 약소국으로 취급되던 잉글랜드의 입장에서조차 러시아는 자신들과도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막 몽골의 영향권을 벗어난 후진국이었고 이후에 강대한 러시아는 당시 이반 4세 때 확장된 영토를 바탕으로 17세기 말 표토르 대제를 거치며 18세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특유의 광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반 4세의 악명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러시아 사신에게 한마디로 청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반 4세는 어차피 처음부터 잉글랜드와의 교류가 목적이었던 만큼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엘리자베스 대신 그녀의 시녀 메리 헤이스팅스에게 재차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메리는 차르의 배우자 혹은 여성 차르라는 뜻의 차리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으나 시녀인 그녀조차 미개한 야만인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질색팔색하며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엘리자베스 역시 이 2차 제안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이반 4세의 두 번의 구호는 무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이반 4세의 당찬 목표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때를 계기로 엘리자베스와 활발히 서신을 주고받게 된 그는 결과적으로 영국과 첫 통상조약을 이루어냈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영국 러시아 관계는 이후 수백 년간 숱한 전쟁 속에 동맹과 적대 관계를 반복하면서 19세기에는 크림 전쟁으로 대표되는 그 유명한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기도 하는 등 세계의 숙적으로서 현재까지 냉전적 분위기를 이어오게 됩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은 여왕 스스로 오직 잉글랜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연연할 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을 겨를이 없다는 그녀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버진 퀸, 즉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신성한 성녀로 취급되며 공경받기도 했고 반면 그로 인해 튜더 왕가는 결국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임 혹은 생식 기능의 이상 등 악의적 소문도 있었고 사가들 사이에서는 부군과 권력을 나누기 싫어서 혹은 자신의 어머니 엠블린의 예를 비롯해서 부친 헨리 8세의 수많은 실패한 결혼을 본 탓에 결혼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와 격이 맞는 외국 군주들의 경우 대부분 카톨릭 교도였고 그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경우 신교로 회귀하려는 국교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외세의 간섭 또한 심해질 것이기에 이 행보를 그대로 보였다가 국민의 지지를 잃은 메리 1세의 예를 보듯 엘리자베스는 국민적 반발과 왕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군주와의 결혼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신하와 결혼하는 것도 왕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모반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으니 그녀의 오촌 조카인 이웃나라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경우도 신하인 달리경과 결혼했으나 그가 이후 변심하면서 결국 폐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당시의 관념상 여성이 무엇보다 한나라의 군주가 결혼을 하지 않아 후사를 갖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에 끝없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혹여라도 여왕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왕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더군다나 카톨릭 교도가 왕위에 오른다면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기에 신하들은 여왕의 재위 내내 그녀가 부디 결혼할 것을 호소했으나 그녀가 결혼할 듯 끝까지 하지 않고 결국 40을 넘기게 되자 오히려 노산으로 인한 여왕의 죽음을 걱정하게 된 신하들은 더 이상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외세에 둘러싸인 잉글랜드의 형국에서 미혼이라는 신분을 오히려 중요한 외교 도구로서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한 국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또 다른 국가와 결혼을 매개로 동맹을 맺어 이를 저지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 다른 이유를 대 해당 국가의 동맹을 철회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기회주의자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주변 국가 모두를 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완급 조절을 바탕으로 뛰어난 정치 외교 수완을 보이며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피하고 극복해 나갔으니 복잡한 현실과 여성으로서의 단점을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장점으로서 활용한 그녀의 뛰어난 기치 아래 잉글랜드는 눈부신 발전을 위한 거대한 날개의 펄럭임을 점차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자국의 영광만을 쫓은 성스러운 여왕이었으나 알고 보면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것을 정적들에 의한 악의적 험담으로 치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가 평생토록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위대한 여왕의 사랑을 받은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이며 여왕의 평생의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평생 결혼하지 않는 엘리자베스이지만 단 한 번 그녀를 약혼은 물론 결혼 직전까지 이르게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막내 아들이자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앙리 3세 그리고 여왕 마고의 아끼던 막내 동생 앙주 및 알랑송 공작 프랑스와였습니다. 이미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46세를 넘긴 상태에서 청혼을 위해 찾아온 자신보다 22살 어린 프랑스와를 만난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아들뻘인 이 젊은이를 매우 귀여워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네덜란드의 국가 원수로 초빙된 프랑스와가 반대 세력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자 자신의 평판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여왕은 즉시 그와 파혼했고 그렇게 다스릴 나라와 결혼할 상대까지 모두 잃은 프랑스와는 절망 속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결혼과는 다소 인연이 없던 엘리자베스였으나 단 한 명의 귀족만은 일생 동안 곁에 두며 총애했고 그는 사실상 여왕의 평생의 애인이었으니 그는 바로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헨리 7세 때의 악명 높은 징세관으로서 헨리 8세에 의해 처형당한 에드먼드 더들리의 손자이자 에드워드 6세 때의 섭정으로서 제인 그레이의 옥립을 시도하다 처형당한 존 더들리의 장남, 즉 명문가의 자제였던 로버트 더들리는 엘리자베스와는 동갑내기 사이로서 그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였는데요. 부친의 제인 그레이를 이용한 왕위 찬탈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동생 길포드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로버트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 가족들의 처형을 지켜보는 속에 그나마 가장 관계가 적었던 본인만은 홀로 석방되었고 은신하며 엘리자베스와 연락을 취하던 중 그녀가 즉위하면서 그 인연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왕이 공주이던 시절 형부가 된 필리페 2세가 그녀를 가리켜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와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왕이 되어서도 로버트를 극도로 총애했던 엘리자베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방을 찾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를 자신의 곁에 있게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었는데요. 이렇듯 여왕이 로버트를 분명 사랑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들의 사랑이 결혼으로서 결실을 맺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선 왕의 배우자는 동등한 외국의 군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명문 귀족임에도 여왕보다 신분이 낮았던 로버트는 그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가 지닌 최대의 오점은 바로 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존 더들리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버트가 왕의 총애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했던 탓에 엘리자베스의 충신들, 친가들조차도 그를 경계하고 멸시했으니 여왕이 더들리경과 결혼하는 것은 제발로 왕관을 내던지는 짓이라 여겨질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미 로버트가 홀몸이 아닌 기혼자였고,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던 차 부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가 여왕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6세 치세인 1550년, 로버트는 지방 귀족의 딸인 에이미 롭사트와 결혼했고, 머지않아 남편과 여왕의 관계를 알게 된 에이미는 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격양된 그녀는 심지어 아버지 스펜서 롭사트 준 남작에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준 남작은 손수 부하들을 동원하여 딸의 곁을 지키게 했으나 그의 모든 노력은 끝내 숲으로 돌아갔으니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진 에이미가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를 통해 로버트가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무관함이 증명되긴 했으나 장인 준 남작은 딸이 분명 로버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절규했고, 사람들 역시 로버트가 에이미를 청부살인했을 합리적 가능성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그의 배경과 여러 행적으로 인해 이미 적이 무척 많았던 만큼 이들은 틈만 나면 이 사건을 들어 로버트를 공격했고, 이 당시 그를 감싸준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내연 상대인 엘리자베스 역시 의혹의 대상이 되었으니 급기야 전 유럽에 로버트와 엘리자베스가 서로 모의하여 에이미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여왕이 그와 결혼한다면 마치 그 소문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형국이었고, 이것은 잉글랜드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로버트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접게 된 엘리자베스는 1564년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1세에게 그녀의 결혼 상대로서 로버트 더들리를 추천했고, 이것은 곧 자신의 연인인 그를 통해 스코틀랜드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내비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신하와 결혼하라는 엘리자베스의 제안을 메리가 사실상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접지 않은 로버트는 아내 에이미의 사후 12년 뒤에야 결국 재혼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에 관하여 엘리자베스와의 교감은 부족했던 것인지 여왕은 로버트의 결혼에 대해 분노하며 그를 궁정에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신교국인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속에 로버트를 그리워한 여왕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 용서하는 한편 6천 네덜란드 파견군의 사령관으로 임명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로버트가 현지에서 네덜란드인들을 거만하게 대한 탓에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면서 끝내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158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국 함대의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전쟁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나던 중 급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당시 55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 그가 죽기 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괴로움을 달랬는데요.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는 분명 인품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지 능력이 뛰어난 인물 또한 아니었으나 힘든 시절 여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친구이자 연인이었으며 평생 여왕에게 헌신하며 변함없는 충성을 바친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1세의 생애를 말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꼬리표처럼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던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즉위와 함께 여왕은 결혼 문제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종교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신구교 세력이 치열하게 각자의 주장을 하며 대립하는 속에 개인적인 목적 혹은 신념만으로 이들을 분열 혹은 분열을 방조했던 부친과 누이와 달리 이들을 통합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위를 이뤄내기 위한 대국적 결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그녀의 치세는 물론 향후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이 대국적 결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던 16세기 중반, 당시 잉글랜드는 종교로 인한 매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으니 먼저 선왕 메리 1세의 남편 펠리페 2세가 다스리는 스페인은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고, 프랑스 역시 카톨릭 국가이나 프랑스판 개신교인 위그노가 등장한 이후 카톨릭과 이들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종교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오랜 적대 관계인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어 그들의 국왕 메리 스튜어트와 자국의 왕세자 프랑스와 2세를 결혼시켜 동군연합을 이루려 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섭정 마리드 기즈가 프랑스의 준 왕족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기즈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그녀의 딸인 국왕 메리 역시 자연스레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성장하여 잉글랜드의 잠재적 위협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주변 열강들의 거센 위협 속에서 잉글랜드는 내부적으로 힘을 결속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헨리 8세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혼란 속 극심한 내부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과정을 잠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여왕에 붙인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반포한 장본인으로서 재혼을 통한 후계자 생산을 목적으로 교황청과의 분리 국교의 설립을 이루어냈고, 이북 동생 에드워드 6세는 성공의 기도서를 통해 국교의 신교적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이복 언니 메리 1세는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는 반동적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도인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면서 잉글랜드에는 또다시 종교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기세가 오른 복음주의자들 즉 신교도들의 경우 하루빨리 메리 1세의 반동 정책들을 거두고 예전처럼 잉글랜드 교회에 대륙의 개혁 신앙이 뿌리내리기를 바랬고, 반대파인 카톨릭 세력들의 경우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를 메리처럼 강대국의 카톨릭 군주와 결혼시키려 하는 등 갖은 힘을 쓰고 있던 상황 이었는데요. 이처럼 혼란 속에 갓 즉위한 여왕은 양측 세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과 신앙을 지키면서도 잉글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을 적절히 봉합해야 하는 난감하면서도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교도 세력을 등에 업고 왕비가 된 엠블린의 딸이자 사실상 친모의 역할을 한 신교도 캐서린파의 영향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분명 신교도로 자라났으나 종교가 아픔이고 복수의 수단이었으며 삶의 전부였던 메리와 달리 그녀는 광신도가 아니었던 만큼 신구교를 가리지 않고 종교적 극단성과 광신적 행위를 배격했으니 그녀야말로 상처 입은 잉글랜드인들의 마음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살피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그녀는 대륙의 루터파와 칼뱅파처럼 완전한 신교로서의 국교회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전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리만 개신교로 바꾼 중도적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재위 불과 1년 차인 1559년 부친 헨리 8세의 반교황 법령을 되살린 새로운 수장법을 의회에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장령 즉 통일령을 선포한 엘리자베스는 카톨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영국 국교회를 복귀시키고 국왕인 자신을 국교회의 상징적 수장으로 선언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적 요소로서 주교에 의한 교회 통치를 유지한 여왕은 선왕 메리가 제정한 카톨릭 법령들을 모조리 철폐시키는 속에 전저당 에드워드 6세 시대에 행해진 예식상의 신교적 개혁들을 대부분 계승 및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중용 정책은 국교회로 하여금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고, 수장령 선포와 함께 교황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파문당한 부친 헨리 8세와 달리 엘리자베스의 경우 정치적 고려뿐 아니라 국교회 카톨릭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염두 때문인지 통일령 직후 무려 12년 후인 1570년까지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엘리자베스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일부 조목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중도적 노선을 통해 종교 분쟁의 종말을 원한 엘리자베스였고, 실제로 이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한편으로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했으니 여왕의 이러한 정책을 순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온건한 중도 노선은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수립했지만 열렬한 카톨릭과 개신교도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특히 카톨릭 색채가 입혀진 국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던 잉글랜드 내 칼뱅파 신교도 즉 청교도들의 경우 국교회를 부정하면서 엘리자베스는 물론 후대인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도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으니 결국 이들 중 일부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오늘날 미국 문명의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떠나지 않고 잉글랜드에 남은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의 치세를 넘어 후임 찰스 1세의 치세에서도 국교회를 앞세운 왕과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고 끝내 왕을 죽이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청교도 혁명, 즉 10년의 영국 내전의 주역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선왕 메리의 불과 5년 치세에서 무려 300여 명이 종교적 이유로 처형 및 옥사당한 것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치세에서는 45년의 긴 재위 기간에도 불구 단 20여 명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심지어 그마저도 엘리자베스의 재위 초기 12년간은 처형이 없었고 1570년대 이후 여왕을 죽이고 노폭 공작과 메리 스튜어트를 옹립하려 한 카톨릭 세력의 음모 등 반역죄에 대한 처벌만이 있었을 뿐인데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데는 실제로 무자비했던 선왕 메리 1세와 달리 엘리자베스의 경우 처형보다는 벌금형과 구금을 선호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카톨릭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에서 카톨릭 교도를 처형시켜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훗날 잉글랜드에서 장기간 구금된 카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가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당시 오랜 기간 기회를 벼르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그녀의 죽음을 빌미로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도 노선 속 카톨릭에 대한 유화책을 펴온 엘리자베스였으나 카톨릭국인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침공한 전으로는 카톨릭은 매국노이고 외세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등 그들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기에 이것은 앞선 메리의 음모에 이어 여왕이 따로 힘쓰지 않아도 카톨릭이 탄압받고 스스로 몰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강대국 스페인에 대한 기적적 승리 이후 기세 등등해진 엘리자베스는 이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 중에 있던 신교국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위그노 전쟁 중에 있는 프랑스 내 위그노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왕과 인연을 맺은 또 다른 현군, 즉 프랑스 위그노들의 수장이었던 엘리케 3세는 유럽 개신교도들의 재정적 정신적 지주가 된 엘리자베스의 힘을 빌어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긴 내전에서 승리하였음에도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본인은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그를 지원해준 엘리자베스를 경악시키는 한편 유일한 계승자로서 끝내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인 앙리 4세로서 종교 갈등을 봉합하고 프랑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그는 손자 루이 14세가 이룰 자국의 절대 왕정에 초석을 닦게 됩니다. 통일령을 통해 국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선왕 메리와 다른 중도적 노선으로 국내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봉합한 엘리자베스 1세.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를 해결한 그녀는 이제 새로 등장할 뛰어난 신하들의 뒷받침하 자국의 발전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오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이제 그녀의 치세에서 화려하게 빛날 잉글랜드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잉글랜드가 직면한 종교 문제 못지않은 문제는 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16세기 이전 무려 한 세기 반 동안 안정적이었던 물가는 헨리 8세의 40년 치세에서 무려 50% 상승했으니 이것은 무분별한 사치와 대외전쟁으로 치세말 파산 직전에 몰린 헨리 8세가 은 함유량이 적은 불량화폐를 대량으로 주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하여 화폐에 대한 이러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불량주화를 회수하고 액면가가 실제 함유된 은의 가치와 일치하는 새 경화를 발행한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메리 1세를 거쳐 이어져온 화폐 개혁을 마침내 성공시키며 자국의 안정된 통화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재정 정책에 있어 부친 헨리 8세보다 조부 헨리 7세를 표방한 엘리자베스는 부친의 치세에서 빈곤해진 나라의 재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왕실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왕궁 살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검약을 실천함으로써 잉글랜드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폐 개혁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는 이어서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입법 조치들을 취했으니 그것은 바로 사치품 수입 금지와 도제 법, 어업 증진책 및 식료품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곡물과 가축 거래에 대한 허가제 등이었습니다. 한편 여왕은 왕의 자문기관인 추미런과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등용했으니 그들은 바로 먼저 수많은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프랜시스 월싱햄, 그리고 여왕의 치세 전반에 걸쳐 그녀의 분신처럼 활약하며 국왕에 버금가는 권력과 존재감을 과시한 윌리엄 세실 등이었습니다.
한편 중상주의의 대두 속 모직물 공업 육성을 장려한 여왕은 이것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반면 양을 키우기 위해 목축지를 확대한 울타리치기 운동 즉 인클로저를 유발시킴에 따라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는 농촌 노동자가 대거 발생하는 속에 빈부격차와 실업률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왕의 치세 말년에 극심한 기근이 들면서 빈자들의 완전한 몰락 혹은 나아가 폭동을 두려워한 여왕과 의회는 각 교구의 빈민 감독관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확실한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해주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동안 교회가 관리하는 자선의 영역이었던 빈민구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한 법을 제정했으니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 최초의 사례로서 사회복지의 시초로 여겨지는 구빈법이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이처럼 시급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조부 헨리 7세 때 처음 시도되었던 태양으로 나아가 식민지 개척 및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상인들은 북유럽 도시들의 무역 공동체인 한자동맹이 쇠퇴함에 따라 오래 봉쇄되어 있던 발트해에 대한 진출이 가능해졌고 지중해 무역도 재개하는 한편 남대서양으로 진출을 도모하여 수차례 아시아 쪽을 탐험하며 교역 가능성을 모색했는데요. 그렇게 결국 엘리자베스의 치세 말년인 1600년 앞서 네덜란드의 향료 무역을 위한 인도 진출에 맞서 여왕으로부터 동양 무역에 대한 절대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 특별한 회사가 설립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2년 뒤 설립될 네덜란드의 동명의 회사와 더불어 근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되는 영국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무역회사의 한 형태지만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완전히 독점한 것은 물론 회사 영토 내에서의 사법 및 치안권, 제한적 외교권 및 군사 행동권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의 총독부였던 이 동인도 회사는 광활한 인도와 주변 동남아시아는 물론 훗날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19세기의 대영제국의 탄생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이 못지않게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 스페인을 따라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도 적극적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리처드 그랜빌, 험프리 길버트, 월터 롤리 등의 탐험가들을 등용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월터 롤리는 여왕의 치세에 길이 남을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명언의 주인공 여왕이 지나가는 곳에 진흙탕이 있자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깔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월터 롤리는 1584년 여왕의 지원 아래 항해를 떠나 현재 미국 플로리다 북부 지역에 도착했고 해당 지역의 이름을 처녀 여왕인 엘리자베스를 기념하며 명명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북부의 매사추세츠 주와 더불어 훗날 미국의 기초를 형성한 것은 물론 무려 8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며 남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는 버지니아였습니다. 이후로도 항해 이후에 다방면으로 자질을 보이며 여왕의 총애와 후원을 받은 월터 롤리는 최초로 감자와 담배를 영국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이후 여왕의 시녀 레이디 베스를 유혹하여 임신시킨 죄로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신임을 잃고 다시는 중용되지 못했는데요. 한편 월터 롤리가 개척한 이 버지니아에는 당시 100명의 식민이 파견되어 본격적인 개척에 나섰으나 모두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 실패했고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여왕의 후임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이곳에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한 최초의 영국 개척지인 제임스타운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제임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버지니아 식민지는 12년 뒤 필그림 파더스에 의해 개척된 플리머스 식민지와 더불어 훗날 13개 식민지로 발전하여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8년간의 전쟁 끝에 자유를 쟁취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훗날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 역사의 최종 승자로 우뚝 서게 되는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었습니다. 종교 문제에 이어 잉글랜드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월터 롤리를 통한 식민지 개척 등 자국의 대내외적 발전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나날의 한켠에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타국의 한 여왕은 잔존해 있는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끝없이 엘리자베스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독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었으니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이며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게 될까요?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엠블린이 간통죄로 처형당하면서 당시 3살에 불과했던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격하되었고, 이후 6번째 왕비 캐서린 파의 노력으로 결국 왕위 계승권은 회복되었으나 끝까지 적자로는 인정이 안 되었기에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의 정통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사생아 출신의 여왕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왕 메리 1세를 따르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엘리자베스의 중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녀를 몰아내고 잉글랜드 내 카톨릭을 부활시키겠다는 결코 헛되지만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들이 추대 가능한 튜더 왕가의 혈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만큼 국외로 눈을 돌려 튜더가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한 명의 인물을 점짓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헨리 7세의 장녀이자 헨리 8세의 누이인 마거릿 튜더의 손녀이며 엘리자베스에게는 9살 어린 오촌 조카로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180cm의 엄청난 신장과 빼어난 미모, 무엇보다 비록 직계는 아니지만 같은 튜더 왕가의 후손이고 엘리자베스와 같은 복잡한 가계 문제가 없어 정통성이 흠결이 없던 메리는 그녀의 부친 제임스 5세가 요절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되었고, 오랜 프랑스에서의 궁정 생활을 거쳐 프랑스의 왕비까지 지내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엘리자베스와 달리 어릴 적부터 매우 화려한 삶을 살아오며 그녀가 발을 내디딘 모든 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무엇보다 외가로 프랑스의 명문가인 기즈가의 후손으로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자녀를 갖지 않을 경우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고,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사생아인 엘리자베스보다 메리에게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있음이 주장되었을 만큼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름의 야심가였던 메리 역시 자신의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한 바 있던 만큼 엘리자베스는 옛날 에드워드 6세와 메리의 약혼이 깨졌을 당시 헨리 8세가 누이 마거릿의 후손들의 계승권을 박탈한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자신 역시 의회로부터 적자 승인을 받음으로써 혼란을 잠재웠는데요. 그러나 이미 메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녀는 적지 않은 반감을 품게 되었고,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면에서 엘리자베스보다 한층 우월해 보이던 메리였으나 각자가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후 그들의 삶은 급속도로 뒤바뀌어 나가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성장했으며 자라서는 프랑스의 왕비로 살았던 메리는 남편 프랑스와 2세와 모친 마리드 기지가 연이어 죽으면서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륙의 개혁 신학이 유임이 발전되면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못지않게 종교적으로 분열된 상태였고, 독실한 카톨릭인데다 사실상 프랑스인으로서 조국 내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메리는 스코틀랜드 통제에 대한 야심을 숨기고 자신의 애인 로버트 더들리를 신랑감으로 추천한 엘리자베스의 호의를 거부한 뒤 또 다른 마거릿 튜더의 외손자로서 자신처럼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이 있던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메리와 헨리는 결혼 초기 아들 제임스를 낳는 등 무난한 결혼 생활을 영위했으나 메리가 그녀의 시종 리치오를 지나치게 총애한 탓에 이들을 질투한 헨리가 메리를 적대하는 신교파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리치오를 살해한 뒤 이용 가치가 다한 헨리 역시 살해당하면서 스코틀랜드 정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의인지 타의인지 메리가 남편 헨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스엘 백작과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그녀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옛 경우와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들 제임스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리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감금되었으나 이내 탈출하여 귀족들과 내전을 벌이기도 했고, 결국 패배한 뒤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라이벌 엘리자베스가 있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세실과 왈싱엄이 위험한 메리를 제거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딱히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해할 수 없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촌 조카인 메리를 귀하게 대접했으나 세실과 왈싱엄의 우려를 실현시키려는 듯 메리는 끝내 여왕의 호의를 배반하는 분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그들의 추종자이자 구심점인 메리가 잉글랜드로 넘어오자 그녀의 망명 후 불과 1년 만에 카톨릭 귀족인 노퍽 공작과 메리를 결혼시켜 둘을 잉글랜드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신하들의 강력한 처형 건의에도 불구 차마 메리를 죽이지 못하고 셰필드 성에 감금시켰으니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끝인 1586년, 이번에는 메리의 모반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각되었고, 이에 연루된 6명이 체포되는 속에 자신의 왕위는 물론 잉글랜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메리를 살려둘 수 없겠다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혈육을 죽인다는 부담감, 무엇보다 주변 카톨릭 국가들이 그녀의 죽음을 두고 반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결국 그녀를 재판에 회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변호인도 허락되지 않은 재판에서 메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여왕이 이미 뜻을 굳힌 것처럼 그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끝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분명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큰 위협이었고 이용되었다 한들 메리 역시 잉글랜드 왕위에 대한 야심이 있던 것이 분명했기에 엘리자베스로서는 오랜 인내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으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혈육을 죽인 일은 그녀에게도 분명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메리의 죽음 후 한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메리의 처형 직전 프랑스, 스페인 등 주변국들이 메리의 죄가 무거우나 목숨만은 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속에 메리의 아들로서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미 청년이 되어 있던 제임스 6세 역시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메리가 끝내 처형당한 뒤에도 이것을 두고 잉글랜드에 항의하거나 딱히 문제 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가 생후 10개월 만에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정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엘리자베스에게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어머니 메리가 죽는다면 그 다음 계승자는 바로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는 전혀 반대되는 카톨릭 신자이자 스코틀랜드의 여왕, 무엇보다 정통성을 갖춘 계승자로서 그녀와 평생에 걸쳐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으나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메리 스튜어트. 한편 태양의 시대의 선고자로서 후발주자인데다 엘리자베스에 의해 신교국으로 변모한 잉글랜드를 경계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카톨릭 군주인 메리의 처형을 명분으로 삼아 잠재적 라이벌인 잉글랜드에 대한 대대적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유럽 변방의 후진국인 잉글랜드의 군주로서 재위 30년차 세계 최강의 대국을 상대하게 된 엘리자베스 1세. 세계의 대결로 불리게 될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엘리자베스는 과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평화적인 교육과 항로의 개척을 추진한 잉글랜드였으나 노예무역과 약탈 행위 역시 심심찮게 저질렀으니, 그중 대표적인 인물인 존 허킨스는 서아프리카 해안과 스페인을 오가며 흑인 노예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1567년 3차 항해 당시 스페인 선단의 공격을 받으며 큰 피해를 입었고,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분노한 잉글랜드인들은 스페인 선박과 식민지에 대한 보복성 약탈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이들 중 대서양을 누비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한 해적은 카리브 일대의 스페인 식민지들을 수시로 노략질했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많은 물품을 잉글랜드로 실어와 자국의 부를 증진시키면서 전국적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1546년 잉글랜드 남부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드레이크는 일찍이 친척인 존 호킨스의 밑에서 노예무역에 종사했고, 스페인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큰 피해를 입은 뒤로 전 생애에 걸쳐 그들에 대한 큰 복수심을 품게 되는데요. 그는 또한 마젤란과 엘카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완수한 모험가이기도 했으니, 1578년 그가 발견한 남미와 남극대륙 사이에 위치한 드레이크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협으로서 현재까지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대형 선박들의 주요 항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드레이크의 해적질로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은 잉글랜드에 자국의 상선을 약탈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엘리자베스는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뒤에서 잉글랜드 해군까지 지원해주면서 드레이크의 해적질을 부추겼는데요. 여왕의 입장에서 강대국 스페인과의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약탈을 통한 적당한 견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드레이크가 그러한 노략질로 얻어내어 왕실에 바친 재화가 무려 30만 파운드 규모에 육박했으니, 이것은 당시 잉글랜드 왕실의 1년 국고 수입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정부의 입장에서 부끄럽지만 유용한 해적에서 막대한 부를 생산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발전한 드레이크에게 엘리자베스는 보답으로서 기사자기와 훈장을 수여했으니 이제 그는 기존에 뛰어난 능력에 자존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한편 그렇지 않아도 잉글랜드가 신교국으로 돌아간 것과 더불어 북아메리카 내 그들의 식민활동에 대해 거슬려 하고 있던 스페인은 한술 더 떠 잉글랜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해적질에 분노했고 이것은 두 나라의 세기의 대결에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스페인이 잉글랜드와 전쟁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568년부터 시작된 80년 전쟁, 즉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가톨릭국인 스페인으로부터 오랜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가 빠르게 확산되어 있었고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의 개신교 탄압과 과중한 세금 등 강압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빌런판 오라니의 지휘하 결국 전체 17개 주가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세력은 1578년 젬블루 전투에서 스페인에게 패하면서 크게 약화되었고 전체 17개 주 가운데 오늘날 벨기에가 되는 남부 10개 주가 독립전쟁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분열되었으며 칼뱅파 개신교가 주를 이룬 나머지 북부 7개 주 역시 분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는 잉글랜드가 재정적으로는 물론 로버트 더들리 등이 이끄는 군대를 파견해 같은 개신교 세력인 네덜란드를 지원하면서 스페인의 분노를 샀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가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처형은 스페인에게 침략에 대한 결정적 명분을 주게 되는데요. 17년 전 레판토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해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사기와 자부심이 상당했던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오래전부터 거슬리던 잉글랜드를 먼저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그들의 자부심인 아르마다 즉 무적 함대 130척을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와 스페인 양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잉글랜드 스페인 전쟁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여왕의 조부인 헨리 7세 때부터 시작하여 헨리 8세의 치세를 거치며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자베스 역시 16세기의 대표적 범선인 갤리언선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근대적 해군으로 재무장해 있었는데요. 1588년 5월 리스본 항구에서 출발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악천후와 질병에 시달리며 지체된 탓에 7월 중순에야 잉글랜드 해협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 잉글랜드 함대는 총사령관 찰스 하워드의 지휘하 더 이상 해적이 아닌 엄연한 해군 제독으로서 당당히 출전한 드레이크의 활약 속 칼레 항구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무적 함대에게 화공을 퍼붓게 되는데요. 잉글랜드의 화공선을 피하기 위해 닷줄을 끄는 무적 함대는 배가 표류하며 좌충우돌하는 속에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원전 벌어진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과 100년 전 벌어진 조선과 일본의 한산대첩 120년 뒤 벌어지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트라팔과 해전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비공식적 명칭으로 회자되는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의를 상실한 스페인 함대는 결국 퇴각을 감행했으나 이번에는 북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상당수의 배가 파손 및 침몰되었고 떠나올 때의 절반도 채 안 되는 53척만이 스페인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대 최강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처한 이웃 개신교 국가를 구함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잉글랜드는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되는 속에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적을 물리쳤다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전 국민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면서 깊은 애국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이 칼레 해전 이후로 스페인이 몰락하고 잉글랜드가 대서양에 제해권을 쥐었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실제 역사는 이러합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기세가 오른 엘리자베스의 잉글랜드는 이듬해 드레이크를 제독으로 스페인의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대패했으니 그들은 이 원정에서 15,000의 사상자를 내고 40척의 선박을 잃는 등 스페인이 앞서 입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며 사실상 더 이상의 해상 교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다시 승기를 잡은 스페인이 함대를 재건해 1596년과 1597년 두 차례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패배했고, 전쟁의 당사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와 펠리페 2세 두 왕 모두 사망한 이후인 1604년 잉글랜드와 스페인 양국은 런던에서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아무런 실속 없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이로써 잉글랜드는 스페인으로부터 종교에 대한 압박은 물론 오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스페인 역시 잉글랜드로부터 해적질 및 네덜란드 독립군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스페인은 군사 강국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어진 30년 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를 완전히 잃으면서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7세 말년에 유명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잉글랜드는 이어진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 식민지 개척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북아메리카의 제임스 타운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찬란한 미래인 대영 제국을 향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해적에서 영웅이 된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활약 속 개신교 세력권의 수호를 자처하며 라이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엘리자베스 1세, 외세와의 대결에서의 승리로 국민적 결속과 일체감이 생겨나는 속에 전례 없는 사회적 호황을 맞게 된 잉글랜드는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재들이 활약하는 황금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앞선 내부적 개혁과 대외적 승리는 물론 여왕이 이루어낼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는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 아래 혼란스러운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국가적 용성기였고, 여왕이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배경에는 그녀를 뒷받침한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등용하고 총애하며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뒷받침한 것 또한 여왕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여왕의 치세 전반을 상징하는 명재상 벌리남작 윌리엄 세실은 80 가까이 기나긴 삶을 사는 속에 그중 무려 40년을 여왕을 보좌하는 데 바쳤으며, 여왕의 대표적 업적인 국교의 체계 확립과 대스페인 정책 등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한편 윌리엄 세실의 아들 솔즈베리 백작 로버트 세실 역시 여왕의 치세는 물론 그 다음인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활약했고, 이후 300여 년 뒤 그의 직계 후손 역시 무려 3번에 걸쳐 영국의 총리를 지내며 또 다른 여왕을 보좌하게 되니, 그가 바로 글래드스턴 디즈레일리와 더불어 빅토리아 시대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솔즈베리 후작 로버트 캐스코인 세실이었습니다. 한편 세실과 함께 여왕의 또 다른 한 축을 보좌한 인물은 바로 프랜시스 왈싱엄이었으니, 유럽 최초로 조직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는 수많은 외교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며 엘리자베스의 치세를 빛내게 됩니다. 이처럼 세실과 왈싱엄 등의 명정치인, 앞서 소개된 월터 롤리,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의 항해가들, 여왕의 연인이자 신복이었던 로버트 더들리는 물론 로버트 데버루, 마운트 조이, 필립 시드니 등 수많은 인재들이 여왕의 치세에서 활약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처럼 각 분야의 인재들을 알아보고 등용하여 적절히 아우르며 활용했으니, 종교적 사회적 혼란 속 바람잘 날이 없던 16세기에서 이처럼 걸출한 신하들을 곁에 두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시키면서도 왕권을 넘보거나 권력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했으니, 엘리자베스의 군왕으로서의 리더십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그녀의 라이벌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홀로 집무실에 틀어박혀 직접 국가의 사무를 전부 관장하려 했던 그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그의 치세에서 스페인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도 동시에 몰락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경우도 위근후 전쟁이라는 종교 내전 상태에 있었고, 앙리 4세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주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등 사회는 혼란을 면치 못했으니, 이웃나라 엘리자베스의 통치력의 결과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여왕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국가가 발전하는 속에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인 위대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 것은 물론 벤 존슨, 에드먼드 스펜서, 크리스토프 말로이 등 수많은 문학가들이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달리 눈에 띄는 한 문학가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수많은 명작들을 배출한
진출한 공로로 여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가의 보물로서 여겨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극작가로 여겨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에게는 동시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과 더불어 엘리자베스가 비밀리에 낳은 사생아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흥미로운 가설에 불과하며 지방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1580년대 일자리를 찾아 런던에 도착하여 인클로저일의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변해가는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에 매료된 그는 배우이자 극작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594년 당시 런던 연극계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인 시종장관 극단의 전속 극작가로 임명되는데요. 이후 극작가로서 약 24년간 왕성히 활동한 그는 헨리 6세, 리처드 3세, 그리고 여왕의 부친의 이야기를 다룬 헨리 8세 등의 역사극을 비롯해서 흔히 4대 비극과 4대 희극으로 일컬어지는 희비극을 포함 무려 4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한편 당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역시 직접 극단을 조직했을 정도로 대단한 연극 애호가였던 만큼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떠오른 셰익스피어를 매우 총애했고 여왕의 요청으로 셰익스피어는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매우 기뻐한 엘리자베스는 심지어 그를 향해 나라는 내줘도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남겼으니 셰익스피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여왕의 이 말은 훗날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에 의해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여왕보다 30살가량 어린 셰익스피어는 그의 활동기 중간쯤 여왕의 죽음으로 든든한 후원자를 잃는 아픔을 겪었으나 후임왕인 제임스 1세는 오히려 여왕보다 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셰익스피어는 그의 치세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작품의 성향의 변화를 보면 여왕이 세상을 떠나는 1600년대 초를 전후로 확연히 달라지게 되니 영광의 시대인 여왕의 치세 아래 쓰여진 그의 작품들이 주로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 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등 주로 행복 가득한 희극인 반면 이후 새로운 왕조의 출범과 함께 다소 혼란스러웠던 제임스 1세의 시대에서는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등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이 담긴 비극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의 치세에서 셰익스피어라는 이처럼 위대한 극작가가 탄생하고 문화적 융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인한 경제 호황, 외세의 침입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고취된 애국심, 자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한 속에 전통적으로 지켜온 중세 사상의 토대 위에 대륙으로부터 서서히 유입된 르네상스 사상의 융합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예술 세계를 탄생시킨 것이었으니 호메로스가 재림한 이 시대의 런던은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를 통한 내부개혁, 식민지 개척은 물론 강대국을 상대로 한 대외전쟁에서의 승리에다 문화적으로까지 황금의 시대를 구가한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시대 뒤에 숨겨진 여왕의 말년은 비극으로 변해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매우 어둡고 참혹한 시절이었으니 결코 미사여구만으로 점철될 수 없는 혼란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말기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헨리 8세가 이룬 대외 정복의 토대 위에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역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각 지역에서의 지배적 입지를 더욱 굳혀나갔으나 제2 막판에 가서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잉글랜드민들을 이주 및 정착시키면서 식민사업을 전 국토로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나 국토를 침략당하고 유린당한 아일랜드인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은 잉글랜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더욱 열렬한 카톨릭 교도가 되었으니 공동의 적인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그들을 지원해주는 스페인이 자칭 카톨릭의 수호자인데다 교황이 파견한 예수회의 선교활동 역시 아일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80년 아일랜드 서남부의 먼스터 지역에서 스페인의 도움을 받은 봉기가 일어났으나 3년의 투쟁 끝에 진압당했고 이것은 10년 후의 대항쟁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렇게 1595년 이번에는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터 지방에서 잉글랜드의 백작 자기까지 받은 휴 오닐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났으니 오닐은 전 아일랜드민들에게 잉글랜드에 대항해 대동단결을 호소했고 그동안 조용하던 각 지역에서 그를 지지하며 일제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0년 전 봉기가 일어났던 먼스터에서는 잉글랜드 이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고 스페인은 아일랜드를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 함대를 파견했으나 번번이 폭풍을 만나면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여러 전쟁에 참가한 검증된 군인이었던 에식스 백작 로버트 데버루를 사령관으로 하여 대규모 군대를 아일랜드 본토에 파견했으나 오닐의 끈질긴 항전에 부딪히면서 6개월간 모든 자원과 병력을 소진한 채 결국 치욕스러운 협정을 맺고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엘리자베스는 이듬해 찰스 브런트의 지휘 아래 2만의 군대를 파견했고 그는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각계격파를 택하여 각 지역을 습격하여 마을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오닐의 세력을 점차적으로 약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스페인의 지원군이 아일랜드 남부에 상륙했음에도 찰스 브런트에게 패퇴당했고 휴 오닐이 이끈 아일랜드의 10년 가까이의 치열한 독립투쟁은 결국 좌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희생 끝에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지켜냈으나 이 전쟁으로 잉글랜드 역시 분명 큰 피해를 입었고 이것 외에도 그녀의 말년의 치세에는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스페인과의 명운을 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외침의 공포가 사라지는 속에 전쟁 극복의 원동력이었던 애국심과 국민적 결속, 즉 사회적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잉글랜드인들은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승리의 영광 뒤에도 대국을 상대로 한 장기간의 전쟁은 자국의 재정을 엄청나게 소모시켰고 이것에 대한 고통은 결국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물론 여왕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대한 왕실의 토지를 매각하여 전비를 조달하는 등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체 전비의 절반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러한 전쟁의 혼란 속에 무역과 산업이 침체된 데다 장기간 흉년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전쟁의 상대국이었던 스페인의 경우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무려 4개 대륙에 걸쳐 방대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큰 손실을 입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 소국이었던 잉글랜드는 이러한 기반이 부족했기에 피해를 쉽게 복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내부적 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검소한 태도를 유지한 채 여러 차례 순행을 다니며 민심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지속적인 실업 및 물가 폭등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으니 아직 전쟁 중에 있던 1590년대 중반에는 여러 차례 식량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왕은 정치 쪽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는데 전비 조달을 위해서 수차례 의회를 소집했지만 이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인데요. 권력은 곧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나름의 현실적 신조를 가지고 있던 여왕은 손쉽고 빠른 수입을 올리는 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독점을 허용하는 특허장을 남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생활용품에 대해서 독점이 허용되자 이는 독점업자만 이득을 취하게 할 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니 이제껏 여왕의 현명한 통치에 순순히 복종하던 의회는 전비 지원은커녕 반독점을 내세우며 여왕을 몰아붙인 것인데요. 이렇게 여왕과 의회는 격렬히 부딪혔고 때마침 양 극단의 카톨릭과 청교도들이 조장하는 종교적 갈등도 슬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 이러한 분열적 현상은 여왕의 사후 스튜어트 왕조의 시대에서 벌어질 비극의 작은 씨앗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여왕의 총신들이 보이는 문제적 행각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증오심을 더욱 가중시켰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서 아일랜드 정벌에 나섰던 로버트 데버루였으니 흥미롭게도 그는 여왕의 오랜 연인 로버트 더들리가 여왕과의 결혼을 단념하고 재혼한 레티스 눌리스의 아들이었는데요. 60을 바라보는 여왕의 사실상 아들뻘인 30대의 젊은 나이였던 데버루는 넘치는 매력으로 각종 요직에 임명되는 등 여왕의 총애를 받았고 궁극에는 아일랜드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반란 진압을 위한 원정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데버루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군을 갖고도 아일랜드에게 일방적으로 패하는 속에 그들과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총독의 위치를 이탈하여 무단으로 복귀했으니 그의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한 여왕은 반란 진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의 관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총애하던 군주로부터 버림받고 앙심을 품게 된 데버르는 여왕이 자신을 버린 이유를 주변 간신들의 농간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런던에서 봉기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봉기는 사전에 발각되며 실패했고 데버르는 결국 반역죄로 처형되었으니 말년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던 매력적인 남자를 스스로 처단한 늙은 여왕은 깊은 상실감 속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긴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혁신적인 개혁과 대외적 성과로 잉글랜드의 영광을 추구했으나 말년에 불어닥친 경제난과 수차례 반란으로 인한 순환 속 결국 생애 막바지에 다다른 엘리자베스 1세.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갖지 않은 여왕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으니 그녀의 후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이고 평화적 정권 이양이란 도대체 가능한 것이며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여왕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종애했던 데버르의 반란 사건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여왕은 기존 노환의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급속도로 기력을 잃어갔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의회 연단에 선 그녀는 지난날에 대한 회고와 군주로서의 책임감,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마지막 연설을 한 뒤 이에 감동받은 의원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 속에 퇴장했으니 여왕의 이 마지막 의회 연설은 이후 황금의 연설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여왕은 상당히 지친 나머지 무리한 치료와 약 복용을 멀리하면서 떠나갈 준비를 했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던 1603년 3월 24일 부친 헨리 8세보다도 8년이나 더 긴 45년의 긴 치세를 마친 여왕은 향년 7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성인데다 사생아 논란이라는 치명적 장애를 딛고 무려 반세기에 달하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한 엘리자베스 1세는 국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종교적 국민적 통합을 이룬 것은 물론 최강대국 스페인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창설과 식민지 개척, 각종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잉글랜드의 산업을 부흥시키며 그전까지 한낱 유럽의 변방으로 취급되어 온 잉글랜드를 열강의 한 축으로 나아가 이후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치세 동안 잉글랜드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했고 셰익스피어의 활약 등 문화적으로도 활짝 꽃을 피웠으니 후대의 영국인들에게 이 시기는 황금의 시대로 기억될 만큼 칭송받았고 엘리자베스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평가되게끔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전 세대가 물려준 유산을 이어받아 내부적 종교 갈등은 물론 메리 스튜어트 등을 위시한 수많은 반역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 탁월한 리더십과 현명한 처신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봉합하고 대내외적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가 나아갈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1세는 그녀의 부친 헨리 8세 못지않게 종교개혁과 대외전쟁 등 굵직한 사건들 이면에 여러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부친 헨리 8세로부터 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으나 외모는 물론 불같은 강인한 성격을 물려받은 엘리자베스는 당시 여성의 키로서는 상당한 170cm의 체격을 겸비했으며 승마와 사냥 등 강도 높은 운동을 즐겼고 회의 중 자주 격노하여 걸출한 신하들을 벌벌 떨게 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통치기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누르고 뛰어난 정치력에 의한 눈부신 성과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했고 선왕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 이상으로 국내 순행을 즐기며 백성을 만나 격려하고 어려움을 들으며 소통했기에 신하들로부터 오직 두려움의 대상이 된 헨리 8세와 달리 두려움과 더불어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남성왕 이상이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구열이 뛰어났던 여왕은 자신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학자가 없을 것이라 자랑했을 정도로 궁정 방마다 책을 가득 채워놓아 평생 독서에 매진했고 키케로와 플루타르크 영웅전 등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원전을 번역하는 일을 취미이자 소일거리로 삼았는데요. 그처럼 일찍이 왕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인지 재위 초기부터 각종 국내외 현안을 통달했던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여성이라 얕잡아 보았던 고위 관료들을 감탄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부친 헨리 8세가 탁월한 정통성과 여성 편력이라는 면에서 조선의 숙종과 닮았고 그녀의 모친 엠블린이 왕의 총애를 받아 전 왕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장희빈과 닮았듯 엘리자베스의 경우 장희빈의 소생은 아니나 숙종의 배다른 아들 영조와 매우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친의 사후 배다른 형제가 왕위에 오르자 그를 견제한 신하들의 음모로 영모에 연루되어 누명을 썼으나 결국 용서받고 선왕의 요절로 일찍 왕위를 물려받은
점, 부친을 닮아 불같은 성격을 가졌으나 소탈했고 긴 재위 기간을 영위하며 강력한 왕권을 누렸다는 점인데요. 한편 그녀의 사망 이전 늙은 여왕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잉글랜드 정계의 가장 큰 화두이자 관심은 바로 여왕의 후사였고, 직계 후손이 없는 여왕에게 신하들은 전국의 안정을 위하여 하루빨리 후계자를 정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후계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던 여왕은 누군가 이에 대해 진언을 올리기라도 하면 몹시 화를 냈으니, 그 이유는 후계가 정해지는 순간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정통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잉글랜드 내 종교 갈등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민심은 물론 의회와의 관계 역시 좋지 않았기에 자신이 후계자를 지목할 경우 그를 옹립하기 위한 반란 혹은 퇴위 압박을 받을 것을 걱정한 것인데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신하들이 마지막으로 여왕에게 후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친척밖에 더 있겠느냐고 일갈했으니, 실제로 튜더가의 남은 후손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기에 이것은 단지 왕에 의한 확정이 필요했을 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여왕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고 100년간 3대째 내려온 튜더 왕가의 직계 후사가 끊긴 잉글랜드의 왕위는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의 반계혈 쪽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헨리 7세의 장녀 마거리 튜더의 증손자로서 엘리자베스와 평생의 라이벌이었고 또 그녀에 의해서 죽임당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였습니다. 어머니 메리가 비극적으로 폐위되면서 고작 한 살의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은 제임스 6세는 이미 36년째 일국의 왕으로 군림했고, 잉글랜드에서 메리가 처형된 이래 남은 후계자가 자신밖에 없음을 알고 13년간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기다려온 때를 맞은 그는 엘리자베스의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즉시 잉글랜드로 넘어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였으며 장미전쟁의 결과로 탄생하여 118년간 잉글랜드를 지배하며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그리고 최강의 절대왕권을 누렸던 튜더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동일인을 왕으로 모시는 브리튼 섬 최초의 동군연합이 탄생한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거기에 기존 잉글랜드가 정복한 웨일스와 아일랜드까지 얻으며 현대 영국 본토의 크기보다 훨씬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늘날의 영국, 즉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반역자의 딸로 태어나 폭군의 사생아가 되어 끝없는 죽음의 위기 속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45년의 기나긴 통치 속 눈부신 업적을 이루어내며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더불어 1485년 랭카스터가의 반계혈족인 헨리 튜더가 폭군 리처드 3세를 처단함과 동시에 장미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왕의 울음으로써 시작된 영국 튜더 왕조 120년의 이야기. 왕조의 시조 헨리 7세, 절대왕권을 휘두른 헨리 8세, 국교의 신교의 씨앗을 뿌린 에드워드 6세, 비운의 7일 여왕 제인 그레이, 카톨릭 복고를 시도한 메리 1세, 실언을 딛고 대제국을 건설한 엘리자베스 1세까지 장미전쟁의 끝에서 우여곡절 속 탄생하여 사랑과 배신, 정치적 음모와 종교 갈등 등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점철된 속에 유럽의 변방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실질적 발판을 마련한 영국 튜더 왕조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